여러분 안녕하세요. 흥미롭고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는 남자 곽두필의 시선의 곽두필입니다. 오늘도 무서운 얘기 많이 준비해 왔고 여러분 들어보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슬슬 시작해 볼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시리즈물이 좀 많고 그래서 흐름 놓치지 말고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 영안이 없는 나 1편. 나는 귀신을 볼 줄도 모르고 귀신 영화, 귀신 만화, 귀신 애니, 귀신 사진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못 보는 겁이 많은 사람이야. 당연히 신기 같은 것도 없고 우리 집도 정말 평범한 집안이었어. 근데 그런 나한테도 아주 잠깐이지만 귀신이 보이던 시절이 있었어. 지금 내가 25살이거든? 근데 그 시기가 딱 고등학생 때부터 20살까지 17살에서 20살까지였어.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때 살던 집의 집 터 때문에 아니었을까 싶어. 내가 고등학교 때 살던 집은 아파트였는데 내 방은 원래 거실이었어. 거실에 미닫이 문으로 막아서 만든 방 알지? 그런 방이었지. 그러다가 언니가 결혼을 하면서 나는 언니가 쓰던 작은 방으로 방을 옮기게 됐어. 그땐 문을 잠글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지. 근데 말이야, 그 방에 귀신이 있었어. 그것도 남자 귀신이. 처음엔 별일 아닌 줄 알았어. 보통 자기 전에 누워서 남자친구랑 통화를 하곤 했거든. 근데 꼭 통화가 1분만 지나면 전화가 뚝 끊기는 거야. 처음엔 뭐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거 왜 끊겼지? 서로 그러면서 다시 걸곤 했지. 근데 계속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무조건 1분이면 끊겨 통화가. 그래서 처음엔 둘 다 핸드폰 문제라고 생각했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친구들이랑 다른 남자애들이랑 통화할 때는 멀쩡했거든. 근데 나중에 남친이 밭귀였는데도 또 그러는 거야. 또 1분을 못 넘기고 통화가 계속 끊어져. 짜증이 나서 막 거실이나 아무 데서나 통화를 막 다 해봤더니 그땐 또 멀쩡히 잘 되더라고. 그래서 내 방에만 수맥이 흐르나? 뭐 전자파 그런 게 있나? 왜 이러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지. 그리고 내가 고등학생 때 철없을 시절에 양아치 같은 애랑 사귄 적이 있었는데 걔가 진짜 핸드폰을 목숨처럼 아끼는 애였거든. 어느 날 그놈이 자기야 우리 내일 한강 갈까? 라고 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멍 때리면서 내일 밤에 한강 가면 추우려나? 뭐 먹을 거 가져가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한 1초, 2초 정도 상상에 빠졌지. 그때 갑자기 으악! 하고 우당탕탕 소리가 막 나는 거야. 통화 저편에서. 내가 놀래서 자기 뭐야? 왜 그래? 괜찮아? 이랬는데 걔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너 지금 어디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 내 방인데? 나 지금 침대 위에 누워있어 라고 했더니 그놈이 그걸 안 믿더라고. 어디서 어떤 놈이랑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막 의심을 하는 거야. 나 너무 답답해가지고 자기 나 집이라고 진짜 이러면서 왜 그러냐고 물었지. 그때 상황은 각자 집에서 그리고 방 안에서 조용하게 통화를 하고 있던 중이었고 심지어 밤이었으니까 얼마나 조용했겠어. 근데 걔가 우리 내일 한강 갈까라고 물어본 순간 그 조용한 정막을 뚫고 엄청 낮고 무거운 남자 목소리가 싫어 이렇게 외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걔랑 내가 통화를 할 때 내 수화기, 그러니까 내 전화기 거기에다가 어떤 남자가 싫어 이랬다는 거야. 얘가 너무 놀래서 그 순간 핸드폰을 떨어뜨렸다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듣는데 막 진짜 눈물이 나는 거야. 나 원래 겁도 많고 귀신도 못 보는 그런 사람이었거든. 내가 무서워서 막 흐느끼면서 장난치지 마 하면서 울었어. 그랬더니 그놈이
그럼 내가 내일 직접 보여줄게 하고 전화를 뚝 끊는 거야. 그리고 다음날 걔를 만났는데 자기 핸드폰을 보여주는 거야. 그 핸드폰이 진짜 반짝반짝 광택제를 발라놓은 것처럼 항상 깨끗하게 관리가 돼 있거든. 근데 모서리가 박살이 나 있는 거야. 기스가 엄청 심하게 났고. 그걸 보는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 저렇게 아끼는 핸드폰인데 걔가 일부러 던졌을 리가 없잖아. 정말 놀랐다는 거지, 걔도. 그때부터 슬슬 느끼기 시작했지. 아, 내 방에 뭔가가 있구나 라고. 그 이후로는 몇 가지 더 이상한 일을 겪었고, 그때부터 잠들기 전에 꼭 기도를 했어. 침대에 누우면 큰 소리로 말이지.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그냥 시작이었고 진짜는 그 다음부터였던 것 같아. 다음 편에 이어서 이야기해줄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사연의 주인공이 겁이 되게 많은 스타일이에요. 마치 곽두필처럼. 무서운 이야기를 저도 하지만 귀신이 무섭거든요, 저도. 그래서 귀신 영화도 잘 못 보고, 그리고 귀신 나오는 애니, 사진, 뭐 아무튼 이런 거 전부 다 못 보는 그런 쫄보인데, 사연의 주인공도 저랑 똑같이 겁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분이었고, 그러니까 신기가 있어서 귀신 같은 걸 보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이분이 17살에서 20살 그 사이에 잠깐 이상한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 그 시절에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1편은 그 이야기의 시작이었죠. 솔직히 이제 여자 귀신이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남자 귀신은 또 되게 낯설고 뭔가 음기가 더 강할 것 같아. 여자가 남자가 양이라고 하지만 귀신이 되었을 때는 그게 더 얼마나 악독하면 남아있을까, 이승에. 그래서 더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요. 셀 것 같아. 사연의 주인공 분이 방이 따로 없었던 거예요. 거실에 미닫이 문으로 이렇게 방처럼 만들어 놓은 방 있잖아요. 근데 불투명해가지고 안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형체가 다 보이고 그런 방에서 지냈었던 거죠. 근데 이 방에 있을 때만 뭔가가 느껴지고 보이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바로 다음 편으로 가보시죠.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영안이 없는 나 2편. 내 친구 중에 신기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뭐랄까 그냥 기 같은 걸 느끼는 애가 있어. 되게 조용하고 시크한데 예의는 바른 여자애야. 어느 날 내가 내 방이 생긴 기념으로 그 친구를 처음으로 우리 집에 초대했어. 근데 들어오자마자 그 얇고 작은 눈으로 내 방을 한참 이렇게 둘러보는 거야. 딱히 뭔가 말을 안 하는데 뭔가 계속 둘러보더라고. 괜히 겁먹은 나는 야, 왜 그래? 하고 물었지. 그랬더니 아냐 라고는 했지만 시선은 여전히 방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어. 아, 야, 왜 그러냐고. 내가 막 겁이 나니까 소리쳐서 물었어. 그 친구가 갑자기 말하더라고. 네 방에 귀신 있네. 야, 그게 보여? 귀신이 보여? 정말 다급하게 물었지. 그랬더니 친구는 아니, 보이는 건 아닌데 있어 그런 게. 그리고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아주 단단하게 틀어박혀 있네.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찔끔 나오는 거야. 이게 그냥 내 착각이나 예민함이 아니었구나. 진짜 뭔가가 내 방에 있었구나. 그때 친구가 또 말을 해줬어. 여자는 그냥 쳐다만 보고 있네. 위험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남자가 좀 위험한 것 같아. 너 몸 조심해. 나는 사실 그 여자 귀신에 대한 이야기는 안 꺼냈지만 당시 나한테는 남자 귀신보다 그 여자 귀신이 훨씬 더 무서운 존재였거든. 왜냐면 남자 귀신은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적도 없었고 나한테 직접적으로 무슨 말을 한 적도 없었어. 항상 주변 남자친구들한테만 뭔가 느껴졌던 존재였으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그 무섭다라는 감정이 희미해졌었는데 친구의 말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무서운 게 확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했어. 나 진짜 너무 무서워서 매일 밤마다 나 방에서 기도를 올리면서 잔다고. 그러면 안 나오지 않겠냐고 귀신이. 그 말을 하자마자
친구한테 진짜 세게 뒤통수를 한 대 맞을 뻔했어. 친구가 진심으로 화를 냈거든. 야, 미친 거 아니야? 야, 귀신한테 매일 대화까지 걸었다고? 야, 그 정도면은 관심 없던 귀신도 얘 나 좋아하나? 하고 들러붙는단 말이야. 아우, 답답하. 너가 결국 귀신들한테 매일 사랑 고백한 거랑 뭐가 다른 건데? 충격이었어. 정말 그 순간 정신이 확 들었어. 그래서 막 울먹이면서 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제발 도와주라 라고 했더니 또 뒤통수를 한 대 빡 맞았어. 내가 무슨 퇴마사냐고, 그딴 능력 없다고. 그러다가 친구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말을 하더라고. 야, 근데 네 방에 거울 너무 많다. 나는 외모에 별 관심이 없는 여자였기 때문에 내 방엔 전신 거울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친구 말을 듣고 방을 둘러보니까 엄마가 쓰라고 준 화장대에 커다란 거울이 붙어 있었고 책꽂이 위엔 손거울들이 막 수두룩한 거야. 학교 다닐 때 그 교문 앞에서 나눠주는 손거울들 있잖아. 그걸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책 위에 하나 둘 막 이렇게 올려놨더라고. 내가 서랍에도 있고 책상 농 안에도 있고 이것저것 막 거울을 다 꺼내봤더니 거울이 내 방에 10개가 넘는 거야. 침대 위에 거울들을 쫙 펼쳐두고 나랑 친구랑 둘이서 멍 때리고 있었지. 그때 친구가 말했어. 네 방에 거울이 너무 많아서 걔네가 그 속으로 숨는 거야. 그 말을 듣는데 그날부로 나는 전신 거울을 제외한 모든 거울을 다 내다버렸어. 진짜 하나도 안 남기고. 친구는 그날 나한테 그 불안감만 던져주고 그냥 라면 하나 먹고 집에 갔어. 그리고 그 뒤로는 내가 아무리 우리 집에 불러도 절대 안 오더라고. 단호하게 싫어, 너네 집 안 갈래 라고만 하고. 그리고 그날 버리지 않았던 유일한 내 방에 있던 그 전신 거울, 지금 생각해보면 그 거울이 문제였던 것 같아. 그 문제는 다음 편에 이어서 말해줄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이 사연의 주인공의 이야기였고, 귀신을 보는 친구가 온 거죠. 집에 놀러 왔는데 이 친구가 직접 귀신은 못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 방 안의 기들을 계속 둘러보는 거야. 그래서 보이냐고 물어봤지만 보이진 않고 느껴지는데 지금 네 방에는 여자 귀신 1명, 남자 귀신이 1명 있다. 근데 오히려 여자 귀신은 그냥 쳐다만 보는 것 같은데 남자 귀신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너 몸 조심해.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알고 보니까 이 사연의 주인공 집 방 안에는 거울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나는 그냥 외모 신경 별로 안 쓰는 평범한 여자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찾아보니까 10개가 넘었던 거야. 그래서 그 거울들을 다 버리고 전신 거울 하나만 딱 남겨놨는데 그 전신 거울이 문제였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 이어서 들려주겠다 라는 이야기였죠. 거울이요, 영혼이 넘나드는 장소, 숨어들 수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거울들 한번 보시고 거울이 있는 건 상관없되 내가 잘 때 나를 비추는 거울 있죠. 그런 거는 모두 처분하거나 다른 데로 돌려놓는 게 좋다고 합니다. 내가 잘 때 거울이 나를 비추고 있다면 상당히 안 좋은 거라고 하니까 뭐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어차피 난 눈 감고 잘 텐데 나는 안 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주무실 때 방 안에 나를 비추고 있는 거울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돌려놓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영안이 없는 나 3편.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여자 귀신 있잖아. 사실 걔는 내가 그 남자 귀신을 만나기 전의 이야기야. 1편에 보면 원래 내 방이 거실을 개조한 미닫이 문이 있는 방이었다고 얘기했잖아. 맞아, 내 방은 그랬어. 침대 머리 쪽이 베란다였고 발 쪽이 미닫이 문이었거든. 그래서 엄마가 맨날 빨래 널러 가는 길로 내 방을 지나가야만 했어. 한창 사춘기 여고생일 때 그게 얼마나 짜증났는지 아무도 모를 거야. 그 문이 불투명의 미닫이 문이어서 안이 훤히 보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안 보이는 것도 아니었거든.
문을 잠글 수도 없고 너무너무 스트레스였어. 그리고 그때 내가 시력이 너무 안 좋았어. 지금은 라섹도 하고 그래서 쨍하게 잘 보이지만 그때는 집에서 안경을 끼고 밖에서는 소프트 렌즈를 끼는 그런 패턴이었지. 나는 누가 내 방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싫어서 그 미닫이 문을 항상 그 끝까지 꼭 닫고 잤어. 정말 습관처럼.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특별히 악몽을 꾼 것도 아닌데 그냥 괜시리 눈이 딱 떠지는 그런 날 있잖아. 그날이 그랬던 거야. 잘 자고 있다가 갑자기 눈이 또록 하고 떠졌어. 순간 너무 멍했지. 우리 집이 13층이라 그런지 햇빛이나 달빛이 되게 잘 들어오거든. 내 머리맡이 베란다여서 새벽에도 방이 은은하게 밝았어. 눈은 또록하고 떠졌고 핸드폰으로 시간을 봤는데 새벽 2시? 4시? 그 사이였던 것 같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고. 다시 자려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으려고 하는데 뭔가 거슬리는 게 느껴졌어. 그건 바로 내 방의 문, 그 미닫이 문이 아주 살짝 열려있던 거였어. 방이 은근히 밝으니까 문이 살짝 열린 게 바로 눈에 띄더라고. 정말 그 손바닥만큼 문이 열려 있었어. 한 뼘 정도? 나는 안경을 벗으면 바로 앞 사람의 얼굴도 안 보일 정도로 그 정도로 눈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 그 틈을 보면서도 그냥 문이 열려 있으니까 까만 일자, 그냥 까만 줄처럼밖에 안 보였어. 근데도 그 열린 문틈이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야. 한참을 생각했지. 저거 일어나서 닫아야 되나? 귀찮아. 그냥 잘까? 아니 엄마가 열어놨나? 내가 안 닫고 잤나? 그럴 리가 없는데. 어떡하지? 일어나서 저걸 닫고 오면 잠 다 깰 것 같은데. 진짜 이런 별의 별 생각을 다 했어. 이런 적 있지. 뭐 별것도 아닌데 머릿속에서 막 싸우는 거. 난 자주 그래. 귀찮으짐이 좀 심해서. 그렇게 한 1분, 2분 정도 눈은 그 열린 문틈에 고정한 채 머릿속에서 막 이런저런 회오리가 돌고 돌았지. 그러다가 결심했어. 그래. 일어나서 부엌 가서 물 딱 한 잔 마시고 문 딱 닫고 다시 자자. 그래서 침대 옆에 놓아둔 안경을 썼어. 그리고 3초쯤 뒤에 난 기절을 했어. 왜냐면 내가 안경을 쓰고 눈을 딱 들었을 땐 문틈 사이에 뭔가 보였거든. 열린 문틈 너머로 여자의 얼굴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얼굴이 땅바닥에 거의 붙어있다시피 엄청나게 낮은 위치에 얼굴이 딱 있는 거야. 그게 더 소름이었지. 그때 딱 주온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여자 귀신 있지. 그 여자 귀신이랑 싱크로율이 한 90% 정도 되는 것 같이 느껴졌어. 긴 머리, 까만 머리, 희미하게 커다란 눈. 정확히 생김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단편적으로는 그려지는 이미지는 있었어. 그걸 본 순간 심장이 막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 온몸은 얼어붙었고 근데 그 충격 때문에 기절한 건 아니야. 정말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 그 여자의 얼굴과 눈이 마주치고 나서 딱 드는 생각이 있었거든. 그러면 나 방금 전에 1, 2분 동안 저 여자랑 눈을 마주치고 있었겠구나. 그 생각이 스치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 순간 바로 기절을 했어. 뭐 기절이었는지 그냥 까무러친 건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눈을 떠보니까 아침이었더라고. 햇살이 들어오는 내 방에서 문은 새벽에 봤던 그대로 손바닥만큼 열린 상태 그대로였어. 그때부터 난 이 동네를 진심으로 싫어하게 됐어. 그리고 전에 말한 전신 거울 말인데 그게 왜 문제였냐면 내 생각엔 그 거울이 이 모든 일의 시작 같기도 해. 언니는 전신 거울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내가 부러워했는데 근데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경비실 앞에 전신 거울을 본 거야. 정말 완전 새 거 그 자체였어. 거울도 크고 막 반짝반짝하고 심지어 내 방의 가구랑 색깔이 똑같은 거야. 완전 뭔가 하늘이 나한테 선물을 해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걸 들고 내 방에 뒀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해.
그렇게 멀쩡하고 새 거였는데 왜 경비실 앞에 그게 있었던 걸까? 원래 가구 같은 거 버릴 때 스티커나 종이에 폐기물 뭐 이런 스티커 붙이잖아. 근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었고 그냥 누가 가구점에서 바로 가져온 것처럼 너무 새 거였단 말이지. 그래서 왠지 불길해. 솔직히 말하면 내가 당한 일들, 그 여자 귀신 다 이 거울 때문인 것 같기도 해. 그리고 그 거울 아직도 내 방에 있어. 다음 편에 이어서 이야기해줄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괴담들에 보면은 꼭 거울에 무언가가 붙어 있었고 그걸 가져와서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특히나 전신 거울은 얼마나 귀신들이 붙어있기 좋겠어. 그걸 왜 주워오냐고 대체. 사연의 주인공이 부러웠던 거예요. 엄니 방에만 전신 거울이 있으니까. 찝찝하긴 하지. 하지만 너무 새 거에 내 방의 가구 색깔이랑 너무 잘 맞는 거야. 이거 운명인가 싶어서 가져왔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겼던 거죠. 아니 그걸 왜 가져오냐고요. 아무튼 사연의 주인공이 전신 거울을 밖에서 들고 오고 나서부터 안 좋은 일이 시작된 거고, 이걸 알았음에도 아직도 그 전신 거울이 방에 있대. 3편까지는. 그러면 이어서 궁금하니까 4편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영안이 없는 나 4편. 반응들을 보니까 거울 함부로 주워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 그런 거 들어본 사람이 진짜 많다고 하더라. 맞아. 나도 원래 무서운 이야기나 오컬트 쪽 이야기를 되게 좋아해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거든. 근데 그 거울을 봤을 때 정말 그런 걱정이 하나도 안 떠오르더라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거울을 보는 순간 이건 내가 무조건 가져가야겠다. 이상한 확신이 확 들어버린 거야. 걱정, 의심, 망설임 그런 게 다 사라지고 말이야. 심지어 그 거울을 등에 지고 집까지 오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어. 무거웠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뭔가에 홀렸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해. 내가 그 미닫이 문 있는 방에서 지낼 때, 그러니까 그 여자 귀신을 처음 봤던 시절, 사실 그때 나는 내가 기가 허해서 헛것을 본 거겠지, 이런 멍청한 생각을 했었거든. 기절한 것도 뭔가 내 몸이 약해져서 그런 줄 알았고, 그래서 그냥 스스로 넘겼어. 내가 기가 허해졌구나 이러고. 그때 진심이었어. 근데 내가 헛것을 본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증명해주는 일이 하나 생겼어. 그 당시에는 언니가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고 나랑 언니, 엄마 이렇게 셋이서 함께 살고 있을 때였어. 평소처럼 아침에 식탁에 둘러앉아서 다 같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뜬금없이 이러시는 거야. 얘, 너 어제 새벽에 뭐 했니? 응? 이게 무슨 소리지? 밥을 먹다 말고 나랑 언니 둘 다 멍했지. 참고로 우리 언니 소개를 하자면 나랑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고, 키 크고 긴 생머리에 눈이 커. 그러니까 딱 봐도 예쁠 것 같지. 근데 묘하게 으스스한 분위기가 나는 언니야. 우리 언니가.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언니가 겁이 진짜 많아. 나보다 훨씬 많아. 얼마나 심하냐면 내가 언니 있잖아 옛날에 이렇게 말만 꺼내도 야 하지마! 발작 수준으로 반응해. 그 정도로 무서운 거를 싫어하거든. 뭐 아무튼 엄마가 뜬금없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우린 둘 다 어리둥절했어. 언니는 되게 모범생 스타일이어서 항상 제 시간에 집에 들어오고 외박 같은 거 절대 안 해. 그날도 내가 기억하기로는 저녁에 밥을 같이 먹고 방에 들어가서 바로 잔 걸로 알고 있었어. 나? 그냥 잤는데 왜? 라고 하니까 엄마가 거짓말 하지 마. 엄마가 다 봤어. 뭘 보셨다는 거지? 나는 궁금해서 계속 엄마와 언니를 쳐다봤고 언니는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 엄마 뭘 봤다는 거야?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 어제 새벽에 남자친구 왔지? 그래서 문 열고 나간 거 아니야? 그 말을 듣고 나는 언니가
얼굴이 서서히 창백해져 가는 거를 봤어. 엄마, 나 진짜 안 나갔는데? 그 말을 하는 언니 얼굴은 정말 거짓말일 수 없는 그런 얼굴이었어. 그 눈빛, 그 손떨림, 정말로 무서움에 질린 사람의 표정이었어. 우리 언니는 그런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니까 나도 순간 오싹해졌지.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물어봤어. 엄마, 언니를 직접 본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해주더라고. 그날 밤 엄마는 날이 너무 더워서 안방문을 열어놓고 주무셨대. 참고로 우리 안방 구조는 침대 발 쪽에 안방문이 있고 그 문을 열면 거실 지나서 바로 현관문이 보여. 근데 새벽에 갑자기 띠띠띠 띠리링 도락 열리는 소리가 났대. 그래서 엄마가 뭐지 하고 눈을 떴는데 슬쩍 보니까 언니가 현관문을 열고 서 있더래. 몸은 집 안에 있는데 머리만 문 밖으로 삐죽 내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대. 그래서 엄마는 얘가 남자친구가 와서 문 밖을 내다보고 있는 건가? 했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언니는 더 창백해졌어. 진짜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더라고. 그때 엄마가 덧붙이셨지. 아, 맞아. 너 어제 하늘색 원피스 입고 있었잖아. 잠옷 그거. 그 순간 우리 둘 다 동시에 언니 잠옷을 확인했어. 그날 아침 언니는 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거든. 우리 언니 잠옷이 딱 2개야. 하나는 지금 입고 있는 핑크색 원피스, 또 하나는 하늘색 원피스. 놀래서 후다닥 세탁기 안을 들여다봤지. 그랬더니 하늘색 원피스가 고이 접혀서 세탁기 안에 박혀 있었어. 엄마, 하늘색 원피스 세탁기 안에 있는데? 라고 말하니까 엄마가 그냥 시크하게 그래? 아, 그럼 뭐 네 언니 아니었나 보네 하고 쿨하게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뭐지? 엄마, 그게 아니... 에? 언니 아니면 누구냐고. 그 상황에서 나랑 언니는 그냥 그 자리 그대로 얼어붙었고, 그날 이후로 나는 한 가지 결론을 내렸어. 그때 내가 봤던 그 여자 귀신 있잖아. 그 얼굴을 단편적으로 떠올려보면 왠지 언니랑 비슷했던 것 같기도 해. 앞머리 없는 긴 생머리, 쌍꺼풀 없는 큰 눈, 하얀 얼굴. 정말 언뜻 보면 언니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이미지였어. 그 뒤로는 그냥 우리 집에 언니인 척하는 귀신이 사는 것 같다는 생각만으로도 소름이 쫙쫙 돋는 거야. 그리고 다음 편에 이어서 이야기를 해줄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지금 이 사연의 주인공 집에 살고 있는 남자 귀신과 여자 귀신 중에 이 여자 귀신에 관한 이야기였죠. 가족을 따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니를 따라하고 있었던 거죠. 언니 잠옷을 입고 그 밤중에 문을 열고 밖을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야. 야, 근데 엄마도 되게 쿨하시다. 그럼 네 언니 아니었나 보네? 하고 그냥 방에 들어가셨다니까. 기가 엄청 세신가 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전편의 후기에서 이야기할 때 야, 거울을 어떻게 들고 갔지? 무거울 텐데. 여기서 나오죠. 등에 지고 갔대요. 그 큰 거울을. 그러니까 그럴 정도라면은 여고생이었을 텐데, 힘이 딸렸을 텐데, 그 정도라면은 저는 거울에 홀렸다고 봐요. 여기서 나오는 문구가 이건 내가 무조건 가져가야겠다는 이상한 확신이 확 들어버렸어요. 이 구절을 보면은 귀신 들린 물건들, 그런 거가 사람을 홀릴 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마치 기생충 같아. 왜 기생충이라고 표현했냐면, 달팽이에 기생충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변하냐, 그 눈 부분 있죠, 튀어나와 있는 거기에 화려하게 색을 변해가지고 기생충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왜 이렇게 하냐, 새한테 잡아먹히려고. 새한테 잡아먹혀야 자기가 새 뱃속에 들어가서 뭐 알을 까고 배변으로 배출되면서 또 다른 생물에 기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잡아먹게끔 그렇게 유인을 하는 거거든요. 귀신도 거울에 붙어 있었다면 유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집으로 옮겨가야 되니까. 그래서 사연의 주인공을 홀렸던 게 아닐까. 실제로 홀려서 그 무거운 전신 거울을,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많은 괴담을 좋아하고 봤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도 이 무거운 걸 지고 들어왔다는 거는 이미 홀렸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상하게 내가 분명히 쓸데없이 저기 필요하지도 않은데 자꾸 끌리고 눈을 뗄 수가 없고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는
때는 조심하셔라 이 말입니다. 뭐 홀렸을 땐 어쩔 수 없겠지만 최대한 마음을 내려놓고 도망쳐야 돼. 높은 확률로 거기에는 무언가가 붙어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이 시리즈는 아직 더 있고요. 아직 좋아요를 안 눌러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을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한번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궁금해서 못 참겠어.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영안이 없는 나 5편. 우리 집에 강아지를 키워 무려 14년을 함께한 시추야. 시추를 키워본 사람들은 알 거야. 애가 엄청 순하고 돼지처럼 통통하고 겁 많고 엄청 게을러. 여튼 이번 이야기는 내가 아직 미닫이 문이 있는 그 거실에 있는 방, 거기서 살고 있을 때의 이야기야. 잠은 자야겠는데 왠지 그날따라 잠이 안 오는 거야. 근데 또 남들처럼 멍하게 자긴 싫고 침대에 누운 채로 TV를 켰어. 침대 맞은편엔 TV가 있었거든. 채널을 EBS로 돌려서 오케스트라 방송 있지? 그걸 틀어놨어. 그 웅장한 선율에 취해서 잠들려고. 그렇게 눈이 스르르 감길 무렵이었는데 샥샥샥샥샥샥샥 그 소리 뭔 줄 알아?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면 바로 알아챌 그 소리. 애기들, 그러니까 강아지들 발톱으로 장판 긁는 소리 있잖아요. 이런 소리가 크진 않은데 되게 거슬리거든 그게. 게다가 이제 막 잠이 들려는 그 찰나였으니까 짜증이 막 확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주먹으로 침대를 쾅 하고 치면서 대박아 조용히 해 하고 외쳤어. 우리 집 시추 이름이 대박이야. 아무튼 그렇게 침대를 팍 치고 조용히 해 라고 하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 아, 얘가 이제 안 하겠지 하고 다시 눈을 감는데 또 아, 조용히 좀 하라고 이러면서 내 발 뒤꿈치로 침대를 세게 내리찍었어. 또 조용해지더라고. 강아지가 나를 조련하는 건지 내가 강아지를 조련하는 건지 다시 슬금슬금 잠이 오려고 하는데 또 아, 미치겠네. 조용히 좀 하라고 대박아!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잠이 다 깨버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대박이 엄마가 목욕을 시키려고 하거나 뭔가 잘못했을 때 꼭 내 침대 밑으로 숨는 그런 버릇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놈이 또 내 침대 밑에 숨어서 장판을 막 긁는구나 싶었어. 일어나서 불을 딱 켜자니까 눈이 부셔서 잠이 달아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핸드폰 불빛 있잖아, 라이트를 딱 켜서 침대 밑을 비춰보기로 했어. 근데 침대 밑에 박스들을 내가 많이 놓거든. 잘 안 보이더라고. 대박아 어딨어? 긁지 말고 대박아 하고 외치자 또다시 아, 진짜 이 새끼 열받아가지고 침대 밑에 있는 박스를 치우려고 손을 딱 뻗치는 순간 엄마가 방문을 드르르륵 하고 열고 욕을 하는 거야. 한밤중에 뭐 하는 거야 시끄럽게. 아니 엄마, 대박이가 바닥 긁어가지고 아, 나 자려고 하는데 잠 다 깼잖아. 뭔 소리야, 대박이 엄마랑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조용히 하고 빨리 자. 아우, 이 기집애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대로 문을 팍 닫고 나가시는 어머니. 그리고 나는 그 손 그대로 얼어붙었어. 폰을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불빛도 함께 흔들렸지. 그 불빛 사이로 뭔가가 사사삭 하고 나올 것만 같은 거야. 핸드폰을 얼른 꺼버렸어.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고 엄마는 무심하게 나가버리고 나 혼자 무서움에 막 떨면서 전에 봤던 괴담들 막 주마등처럼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마음을 먹었어. 안방으로 가자. 일단 엄마 옆으로 가자. 조심조심 침대에서 일어나서 TV를 끄자마자 또 막 장판을 긁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대로 울면서 안방으로 뛰쳐나가서 잤어. 그때 내 나이가 18. 안방을 가보니까 정말 대박이가 엄마랑 같이 자고 있는 거야. 평온하게. 그걸 보니까 더 서럽더라고. 그날이 내가 엄마한테 처음으로 우리 제발 이 집에서 이사를 가자 라고 말했던 날이었어.
그리고 갑자기 또 생각난 게 있어. 아마 저번 달이었나? 서울 본가에 갔을 때였어. 엄마는 공장에서 새벽까지 일을 하시니까 나랑 대박이랑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지. 근데 대박이는 원래 사람 발소리를 들어도 잘 안 짖는 개야. 수술을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목소리에 잠금 장치를 걸어놓은 듯한 애랄까? 그런 대박이가 갑자기 하고 짖는 거야. 뭐야, 이게 왜 이래? 싶어서 대박이를 보니까 거실 천장 구석을 보면서 막 짖고 있는 거야. 순간 너무 오싹해졌어. 강아지가 귀신을 본다 라는 말이 떠오르는 거야. 그만해 대박아, 무서워 하면서 대박이를 안아줬는데 얘가 더 미친 듯이 짖기 시작하는 거야. 막 흐르릉거리면서 떨면서 애가 짖는데 내가 얘를 안고 있으니까 이 대박이의 진동이 다 느껴지는 거야. 얘가 막 부들부들 떨면서 짖고 있는 게. 근데 더 무서운 건 대박이의 시선이 이동한다는 거였어. 처음엔 왼쪽 천장 구석을 보고 짖다가 점점 오른쪽으로 애가 시선을 옮기는 거야. 계속 짖으면서 와, 온몸에 닭살이 막 돋는데 대박아 진짜 제발 짖지 마. 나 무서워. 대박아 무서워. 울먹거리면서 대박이를 달래고 있었는데 그때 대박이가 내 앞에 가만히 앉아서 고개를 미친 듯이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도리도리 하면서 짖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뭔가가 우리 집 천장 왼쪽에 있다가 1초 만에 오른쪽 끝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막 이렇게 옮겨 다니고 있다는 거였지. 그걸 따라가면서 대박이가 고개를 흔들고 있던 거야. 짖으면서. 뒤를 돌아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평소에 짖지도 않던 대박이가 고개를 미친 듯이 돌리면서 짖고 있으니까 미쳐버릴 뻔한 거지. 그날 난리가 났어.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울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막 울고 엄마 언제 와 무서워. 엄마가 곧 간다고 했는데도 도저히 못 참겠어서 잠옷 차림 그대로 뛰쳐나와서 집 앞에서 엄마랑 남친을 기다렸어. 아, 그리고 내가 누워있던 거실 그 맞은편에 뭐가 있었는 줄 알아? 그 거울. 그 전신 거울이 정면에서 날 비추고 있었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도 나왔죠. 어쨌든 그 전신 거울이 내가 자는 쪽을 비추고 있었고, 그리고 이상 현상이 계속 나타났죠. 강아지가 꼭 삽살개만이 귀신을 보는 게 아니래요. 하여튼 뭐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강아지는 다른 주파수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 그래서 이 대박이가 평소에 안 짖고 하는 이 점잖은 애가 갑자기 허공을 보고 막 짖더니 더 무서운 건 시선을 막 움직이면서 짖는 거예요.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에 있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이 대박이의 눈에는 뭔가가 확실히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벌레라면 벌레 보고 짖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희한한 게 이 벽 끝에서 이 벽 끝까지 확 그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벌레가 있다? 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 전에 더 무서운 이야기. 대박이가 그 강아지들 장판 긁는 소리가 있어요. 비슷해. 이게 이거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 영역 표시하는 걸 수도 있고 어떤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얘가 긁는 걸 수도 있어. 아무튼 그 소리가 내 침대 밑에서 계속 울리니까 신경 쓰인 거야. 대박아!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막 잠들려고 하는데 방해하거나 막 피곤한데 그럴 때 소중한 반려동물이지만 화가 날 때가 있어. 이 사연의 주인공도 침대를 치면서 대박아! 조용히 좀 해! 언니 자잖아! 이랬는데 얘가 계속 긁는 거야.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니까 엄마가 들어온 거죠. 이 기집애가 뭐 하는 거야 이 밤중에 소리를 왜 이렇게 질러? 알고 보니까 대박이는 엄마랑 같이 자고 있었던 거죠. 그럼 내 침대 밑에서 장판을 벅벅 긁고 있던 건 뭐였을까요? 아마도 높은 확률로 그 전신 거울에 붙어있던 여자였겠죠. 아, 정말 이번 마지막 이야기가 너무 소름 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안이 없는 나, 이 시리즈는 요번 이야기로 끝이 났고 나중에 더 업데이트가 된다면 이어서 팔로잉하고 있다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아님, 거울 얼른 갖다 버려야지. 그러니까요, 답답한 게 그걸 알고 있다면서 왜 안 버리냐고요. 근데 이사를 가면서 버린 것 같긴 해요. 지금은 과거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또 현재 이야기가 나오면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야기 현실적이고 무서웠어요. 그쵸?
막 상상이 되니까. 맞아요. 시추들 안 짖어요. 저도 시추를 키워봤거든요. 진짜 그래요. 잘 안 짖고 그냥 막 둥글둥글한 애들인데 얘네가 그렇게 격렬하게 짖었다면 뭔가가 있다. 행복한 만복이님, 두필자 강아지 흉내 진짜 레알 강아지 목소리 같았어요. 아 진짜 개 같았어요? 곽두필 개 같았다. 강아지 성대모사 무슨 일이에요? 비슷했어요? 강아지를 오래 키워서 그랬었나? 의성우 의태어 잘하세요. 야옹이 멍멍이도 귀신을 본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좀 다른 그걸 볼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빛의 삼원색을 봐요. RGB라고 하죠.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빛 삼원색을 봐서 그 빛들, 그 색들이 합쳐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색을 보는 거죠. 근데 거북이는요 빛의 사원색을 본대. 그러니까 우리랑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거야. 거북이들은. 그런 것처럼 강아지나 고양이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어떤 영역의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나중에 차후에 과학적으로 밝혀질 것 같아요. 두필자 혹시 부업으로 강아지 성대모사 하시나요? 우리 집 강아지가 대답하듯이 짖었어요. 그러면 저도 화답을 해야 되니까 안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전 참지 않으니까 말티즈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리즈 같은 경우는 길었어도 재밌었죠. 다음 이야기는 단편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야겠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나의 조립식 PC. 당신은 아침만 되면 서리가 내려앉고 쌀쌀한 바람이 계속 불어내리는 추운 가을이었어. 내가 고등학교에 올라가기 전에 쓰던 컴퓨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컴퓨터에 얽힌 이상한 기억이 있어. 연합고사를 치르고 원하던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컴퓨터를 새로 장만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아주 오래전 일이야. 중학교 3년을 함께한 그 컴퓨터는 꽤 저가형의 조립식 컴퓨터였어. 성능은 형편없었지만 내 처지에 맞게 구매한 최초의 진짜 내 것이었지. 중학교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생긴 컴퓨터였고 처음 3개월 정도는 정말 애지중지 썼었지. 근데 처음 달아보는 컴퓨터였던 만큼 관리법도 몰랐고 바이러스 검사 같은 개념도 전혀 몰랐어. 결국 3년이 지나면서 그 컴퓨터는 고물이 되어갔지. 그러던 중 컴퓨터에 관심이 많던 친구한테 내 컴퓨터를 보여주게 된 일이 있었어. 그때가 중3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었고 학교 수업이 끝난 뒤 친구랑 함께 내 방에서 과외 선생님을 불러서 그룹 과외를 받게 됐거든. 그게 이 이야기의 시작이야. 그 친구는 과외 중 쉬는 시간이나 선생님이 오기 전마다 내 컴퓨터에 매달려서 인터넷을 하거나 간단한 게임을 하곤 했어. 근데 그 기묘한 문제는 그 친구가 내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생겨나기 시작했어. 당시 내 컴퓨터는 심한 소음과 함께 이상하게 간헐적으로 끊김이 계속 있었거든. 컴퓨터를 사용하던 친구는 매번 짜증을 내면서 내 컴퓨터를 흉보고 그날도 컴퓨터를 막 두드리다가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어. 야, 내가 네 컴퓨터 손 좀 봐줘야겠다. 친구가 내 컴퓨터를 관리해보겠다고 한 거지. 기말고사가 끝나고부터 본격적으로 과외 2시간 전에 미리 집에 와서 컴퓨터를 여러 번 분해하고 조립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친구는 항상 이상한 말을 하곤 했는데 당시 컴퓨터에 대해 전혀 몰랐던 나는 그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 거야. 첫날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 뭐지? 뭐가 잡고 있나? 그러면서 컴퓨터 구석구석을 살피더라고. 쿨러인지 뭔지 가느다란 먼지들이 뭔가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거야. 둘째 날 이거 쿨러 안에 이거 뭐야? 라고 말하며 이상하다는 걸 나한테 보여줬는데 가느다란 실 같았어. 그런데 실보다는 강아지 털이나 동물 털 뭉치 같은 것처럼 보였어. 나는 그게 뭔지 몰라서 시큰둥하게 반응했지. 셋째 날 이상하다. 그건 컴퓨터를 몰랐던 나조차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어. 컴퓨터의 발열 상태를 보던 친구가 쿨러를 뜯어서 보여줬는데 거기에 새까만 것들이 가득 메워져 있는 거야. 컴퓨터 부품에. 처음에는 먼지가 제멋대로 붙어있는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친구가 컴퓨터를 들고 나가서 먼지 제거용 스프레이를 쫙 쐈는데
그때 그 안에서 검은 실 같은 것들이 막 흩날리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멍하니 그걸 바라보는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그 길다란 것들의 가닥가닥을 친구가 자세히 살펴보다가 나랑 딱 눈이 마주쳤는데 그 길이가 15cm 정도 되는 가느다란 그것들은 아무리 봐도 머리카락인 거야. 맞아, 머리카락이었어. 나는 그걸 양손으로 잡고 이렇게 딱 늘려봤는데 끊어지는 느낌도 머리카락인 거야. 사람 머리카락. 금방 끊어질 정도로 가늘었고 촉감도 똑같았어. 기분이 이상해서 막 손을 털어내고 등 뒤로 냉기가 막 흐르면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어. 우리 집은 세 식구야. 나는 외동아들이고 누나도 없고 장모종의 동물을 키운 적도 없어. 그렇게 긴 머리카락을 가질 사람이 우리 집엔 없어. 근데 그 머리카락이 컴퓨터 쿨러에서 계속 나오는 거야. 그 이상한 걸 본 뒤에 친구는 펜을 버리겠다면서 자기가 쓰고 있던 헌 펜을 가져와서 갈아 끼웠어. 그리고는 진지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 야, 너 이거 진짜 몰라? 이거 뭐 아는 거 없어? 나는 하얗게 질린 채로 고개만 저었어. 그래도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한참을 고민해 봤는데 결국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했어. 그제서야 겨우 정신이 돌아와서 친구한테 짜증을 냈지. 아, 미친 새끼야,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나 지금까지 잘 썼다니까 그 컴퓨터. 그렇게 짜증을 내면서 괜히 멀쩡하던 컴퓨터를 친구가 이상하게 만든 것인가 막 그 탓인 것처럼 그렇게 모질게 대했지. 하지만 그래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 나는 자기 전에 컴퓨터를 켜놓고 자는 버릇이 있었거든. 그때는 온라인 게임이 한창 유행이었고 나도 밤새 게임을 하다가 늦게 잠들곤 했어. 친구가 컴퓨터의 펜을 바꾼 그날 밤 나는 온라인 게임도 안 하고 대신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잠들었어. 괜히 컴퓨터가 신경 쓰여서 자다 깨다 자다 깨다 반복했지. 결국 아침엔 코피까지 쏟았어. 세면대에 한가득. 그러고 나니까 막 더 신경이 예민해지는 거야. 다음날 친구가 전화를 해서 컴퓨터 괜찮냐고 묻더라고. 아직도 손볼 곳이 많다는 거야. 하지만 나는 그때 이미 마음속으로 컴퓨터를 바꾸자고 결심을 하고 있었어. 그날 밤 친구가 또 컴퓨터를 보고 간 후였어. 나는 밤늦게 잠에서 깼어. 하필이면 그날따라 막 악몽에 시달리고 새벽녘 가장 어두울 때 눈이 딱 떠진 거야. 무서움을 잊기 위해서 불을 켜고 침대에 누워 있었지. 근데 딱히 할 것도 없고 심심해서 마음이 진정된 김에 컴퓨터를 딱 켰어. 이상하게 그날따라 게임이 너무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게임을 켜놓고 방 불을 끈 채 캐릭터를 막 키웠지. 사냥터 돌아다니고 정보 찾아보고 그 낡은 컴퓨터로 게임을 하면서 마음이 좀 진정되더라고. 아름다운 배경음도 흘러나왔고 그러다가 막 피곤해서 지쳐서 잠이 들었어.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내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였어. 정말 또렷하게 자판 소리가 들리는 거야. 누가 컴퓨터 자판을 연신 두드리는 그런 소리였어. 나는 깜짝 놀라서 눈을 번쩍 떴고 침대 옆 내 컴퓨터 책상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 컴퓨터는 켜져 있었고 모니터에 내가 하던 게임 화면이 그대로 떠 있는 거야.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면서 그 모습을 바라봤는데 그 순간 그 무언가가 나를 돌아보는 거야. 몸통은 정면을 향한 채 고개만 스르륵 돌려서. 사실 그렇게 목이 돌아갈 수가 없거든. 근데 거의 목이 120도는 넘게 돌아갔던 것 같아. 그 형체는 여자였어. 팔자 주름이 짙었고 눈은 흰색 바둑알처럼 완전 하했어. 그리고 입을 귀 끝까지 찢어가지고 벌려서 웃고 있는 거야, 나를 향해서. 그러면서 자판 위에 올린 손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계속 더 빨라졌어. 무슨 글을 계속해서 미친 듯이 쓰고 있는 거야. 정말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나를 쳐다보면서. 나는 비명을 지르면서 잠에서 깼고 너무 무서워서 불을 켜놓고 밤새 떨면서 지냈어.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오래된 컴퓨터를 버리겠다고 부모님한테 떼를 썼고 결국 그 컴퓨터를 치워버렸어.
그날 이후로 나는 늦은 시간까지 컴퓨터를 하지 않아. 그 쿨러의 머리카락도 그 여자의 것이었을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소름 돋으실 거예요. 아마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은데 컴퓨터를 켜놓고 자거나 TV를 켜놓고 자거나 그런 습관이 있었거든요. 뭔가 화이트 노이즈라고 해야 되나? 그런 소음이 있어야 잠을 잘 잤는데 어쨌든 이 사연의 주인공도 그런 습관이 있었고 그렇게 틀어놓고 잤는데 어떤 형체가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고 나를 돌아보면서 웃고 있었죠. 그리고 손으로는 계속 뭔가를 쓰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전에 계속 컴퓨터가 이상해가지고 친구가 손 봐준다고 했는데 컴퓨터 부품 중에 내부를 식히려고 선풍기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 냉각 쿨러 팬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새까맣게 머리카락이 막 껴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한 15cm 정도 되는 걸로 보아 여자였다고 유추를 할 수 있었죠. 컴퓨터에 왜 머리카락이 누가 양밥을 했나? 양밥이 저주죠. 조립식 PC였다고 했는데 중고로 샀었나? 부품을? 뭔가가 딸려왔던 걸까요? 제가 다음에 들려드릴 이야기도요 시리즈물입니다. 1편부터 4편까지 있고 이것도 굉장히 좀 무섭고 소름 돋는 이야기여서 한번 잘 들어주세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동아리방 1편. 동아리 활동의 꽃은 단연 동방이야. 거기서 자고 마시고 놀고 그런 시간들이야말로 진짜 동아리 활동의 전부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우리 학교 그 시창작 동아리에선 그런 동방의 추억 따위는 다 개나 줘버려라는 말이 나올 정도야. 왜냐하면 몇 년 전부터 그 동방에서 뭔가 이상한 게 보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기 때문이야. 지금부터 그 동방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우리 학교는 전체 건물이 6동밖에 없는 그리 넓지 않은 학교야. 휴게 공간도 부족해서 밖에 나가서 수다 떨기도 애매하고 마땅히 모일 장소도 별로 없어. 근데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들에게는 하나의 꿀 같은 공간이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동방이지. 동아리 방. 나도 동아리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동방이 있는 동아리였어. 그 중에서도 내 취향에 맞고 내가 듣는 강의들이랑 동선이 겹치는 시 창작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어. 땡땡관 지하 1층에 동아리 방이 있었는데 여름이면 시원하고 아무리 시끄럽게 굴어도 주위 눈치 볼 사람 없는 게 그거 하나가 너무 좋더라고. 근데 이상한 게 평소에 그 동방을 이용하는 동아리 친구들이 아무도 없는 거야. 선배들도 뭔가 발을 들이기 싫어하는 분위기였고 결국 그 동방은 나 혼자만 줄기차게 들락날락거리는 아지트처럼 되어버렸지. 이유는 뭔지도 모르고 가끔 책만 갖다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썼는데 2주쯤 지나고 나서 일이 터졌어.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이었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는데 동방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정확히 이런 이상한 웃음소리였어. 깜짝 놀라서 잠깐 멈칫했지. 근데 동아리에 여하구들도 있었고 걔네들 웃음소리랑 비슷하길래 뭔가 좀 섬뜩하긴 했지만 그냥 발걸음을 옮겼어. 근데 동방 문 앞에 딱 서니까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확 몰려오는 거야. 혼란스러울 정도로. 보통은 동방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기 마련인데 그날은 전등이 꺼져 있었거든. 낮 시간이긴 했지만 비도 오고 날도 흐렸을 터라 자연광도 거의 없었고 여자애들이 불을 끄고 논다고 보기엔 분위기가 너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동방에 불이 꺼져 있던 거지. 사람은 있었는데. 근데 무엇보다 안에서 사람의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어. 소리는 분명히 들렸는데.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갑자기 머리가 막 빙글빙글 돌고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막 후들거리더라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서 일단 동방 안 소파에 앉아서 좀 쉬려고 문을 벌컥 열었는데 파란 얼굴이 있었어. 정말 파란 얼굴이 있었어. 사람 얼굴이 그렇게까지 새파랗게 보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파란 얼굴이 소파 등받이 위에 살짝 걸쳐져 있는 거야. 소파 등받이가 문 쪽을 보고 있어서 목 아래,
몸은 안 보였고 그냥 그 파란 얼굴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거야. 너무 파란 얼굴이 이렇게. 순간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고 내가 들고 있던 장대 우산을 그대로 그 얼굴 쪽으로 탁 던져버렸어. 그리고 동방불을 확 켰지. 다행히 헛것을 본 거였는지 얼굴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라. 등 뒤로는 땀이 비오듯 흐르고 머리카락은 막 쭈뼛쭈뼛 썼어. 근데 자꾸만 그 소파 뒤에 아직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누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결국 겁을 꾹 참고 소파 쪽으로 천천히 다가가서 뒤편을 확인해봤지. 근데 거기엔 나랑 같이 동아리에 들어왔던 신입생 한 명이 누워있는 거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얘를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나는 얘를 들쳐업고 뒤도 안 돌아보고 허겁지겁 도망쳤어. 그리고 동아리 선배며 부장까지 전부 불러서 얘를 보건실에 눕히고 밖에 나가서 이 상황을 다 같이 공유했지. 그때 알게 된 게 그 파란 얼굴 있지? 나만 그걸 본 게 아니었더라고. 선배들도 예전에 똑같은 걸 봤대. 그 동방에서 이상한 것이 보였고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때 듣게 된 거야. 소파 위에 누워있던 그 신입생은 나중에야 정신을 차리고 말했는데 자기는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잠깐 쉬러 왔다가 심한 가위에 눌렸다고 하더라고. 더 놀라운 건 그 가위에 눌린 상태에서도 자기도 똑같이 그 파란 얼굴을 봤고 내가 들어와서 장대 우산을 던지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기억한다는 거였어. 심지어 자기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들어와서 구해줬다는 감각까지 생생하게 느꼈다고 했지. 근데 이건 그 파란 얼굴과의 악연에서 시작된 첫 번째 이야기일 뿐이고 그 동방에서의 1년간의 동아리 생활 동안 겪은 괴이한 현상들은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다음 편에 이어서 이야기해줄게. 동아리방 아시죠? 내가 대학생 할 때 동아리가 있었나? 있었는데 동방이 있었나? 동방이 있었는데 내가 갔었나? 기억이 안 나네. 여러분도 동방의 추억이 많으신가요? 사연의 주인공이 동방에서 겪었던 진짜 기묘하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이고요. 근데 정말 신기하다. 보통 귀신들은 창백하거나 막 눈이 뻥 뚫려 있거나 그럴 텐데 이번 귀신은 얼굴이 그냥 말도 안 되게 새파랬대요. 마치 스머프 같은 파란색이었을까? 그리고 그걸 혼자 본 게 아니라 이 동아리에 있던 선배들도 이미 다 본 거야. 그리고 나처럼 그 동아리의 신입생도 거기에 누워 있었는데 얘가 거기서 가위를 눌렸고 내가 봤던 그 위치에 똑같이 파란 얼굴이 있던 거를 봤던 거죠. 파란색 얼굴의 귀신은 뭔가 남자였던 것 같은데 웃음소리는 여자였던 것 같아요. 사연의 주인공이 동방 근처에서 이상한 여자애들 목소리를 들었죠. 이런 소리를 듣고 이상하다? 왜 이런 소리가 들리지? 동아리방에 누가 있나 했지만 동아리방에는 불이 안 켜져 있었고 이상한데 문을 열었을 때 그 파란 얼굴을 마주한 거였죠. 섬찟한 무시무시한 동방에서의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 다음 편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동아리방 2편. 동방은 그 일 이후로 나 혼자서는 잘 못 들어가게 됐어. 첫 번째 이유는 너무 무서운 거였고 두 번째는 꼭 2명 이상 같이 들어오라는 부장의 당부 때문이었지. 솔직히 정말 바쁘고 힘든 날엔 동방에서 좀 쉬고 싶고 책이랑 과제도 동방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마다 친구 한 명을 붙잡고 같이 들어오자고 하는 게 너무 불편하고 미안하기도 했어. 매번 문자로 야, 나 동방 좀 같이 가주라 이러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난 그냥 책을 가지러 가거나 물건을 챙기러 들어갈 때 치고 빠지듯 동방을 다녀왔지.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 이젠 동방에서 그 이상한 얼굴도 안 보이고 그날은 날씨도 막 맑아서 기분도 좋아서 아침 일찍 와서 밀린 과제를 좀 하려고 했어. 소파에 좀 누워있다가 막 뒹굴뒹굴 하다가 동아리 책상에 앉아서 노트북이랑 프린터물 보면서 PPT를 작성하는데 그 동방에 오래된 캐비닛이 정확히는 3개, 오래 써서 달아빠진 서랍장이랄까? 근데 그쪽에서 탁 하고 큰 소리가 들리는 거야. 마치 금속끼리 막 어긋나서 마찰되는 소리 있잖아. 깜짝 놀라서 돌아봤는데
눈에 띄는 건 딱히 없었고 그냥 두 번째 캐비닛 문짝이 살짝 열려있을 뿐이었어. 참고로 첫 번째 캐비닛엔 동아리 시집이랑 활동집, 사진첩, 전문 서적 같은 게 들어있었고 두 번째 캐비닛엔 축제 때 쓰는 물총, 음악 CD, 테이프, 잡동사니가 들어있었어. 세 번째는 낡고 망가진 건지 벽 쪽으로 뒤돌아져 있었고 행거에 걸린 점퍼나 옷들에 가려져 잘 보이지도 않았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바로 도망쳤어야 했는데 내가 실수했어. 약간 놀라긴 했지만 이상한 일은 없었고 별 문제도 없었기 때문에 다시 PPT 작성에 집중하려고 했어. 근데 이번엔 똥, 탁 하고 철 문짝이 두 번 탁 튕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번엔 살짝 겁이 났지만 심호흡을 한번 하고 뒤를 획 돌아봤지. 역시나 문짝만 전보다 조금 더 열려 있었고 눈에 띄는 건 없었어.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캐비닛 문을 쿵 하고 내가 일부러 세게 닫았어. 닫힐 때 약간 쇠 긁히는 소리만 났고 그게 전부였어. 근데 그 순간 진짜 속된 말로 기분이 잣 같았어. 이 빌어먹을 동방 진짜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 그래서 거의 다 만든 PPT를 얼른 마무리하고 일어나려고 했어. 책상에 제대로 앉지도 않고 대충 슬라이드쇼 띄운 다음에 연타로 막 그걸 넘기고 있었는데 그때 또다시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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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3번이나 문짝 튀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동시에 내 PPT 슬라이드쇼도 더 이상 슬라이드가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고 끝났어. 근데 문제는 그 순간 나는 몸을 단 1mm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 노트북 화면만 가만히 보고 있었어. 숨도 멈춘 채 말이야. 정말 20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순간인데 나는 얼음처럼 굳어버렸어. 그러다가 갑자기 그 정막을 깨고 동방 문이 벌컥 열렸어.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고개를 딱 돌려보니까 동아리 선배가 들어오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 거야. 날씨가 좋다나 뭐라나 그 말도 제대로 안 들렸어. 나는 여전히 숨을 죽인 채 멍하니 앉아 있었고 선배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슬슬 다가와서 흔들었어. 야, 괜찮아? 뭐 이런 말 같았지.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내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어. 그리고 선배를 거칠게 끌어당겨서 바로 밖으로 뛰쳐나왔어. 보통 PPT 슬라이드 쇼가 끝나면 노트북 화면이 검은 화면으로 전환되잖아? 그 화면에 뒤에 있는 캐비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는데 그 열려있던 두 번째 캐비닛 문틈 사이로 그 파란 얼굴이 또 보인 거야. 전과는 다르게 이번엔 머리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그 틈새로 이마랑 눈동자만 살짝 보이는 상태였어. 솔직히 눈이 마주친 건 아니었지만 그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고 내가 언제 뒤를 돌아볼지 이렇게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 지금 당장이라도 그 캐비닛 문을 열고 나를 덮칠 것 같은 그런 느낌? 나는 선배가 들어왔을 때 노트북 화면을 비친 그 얼굴을 가리킨 건데 솔직히 그 얼굴이 이 선배한테는 안 보일까봐 괜히 나만 이상한 놈 되는 게 아닐까 걱정했거든?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선배도 검은 화면에 비친 그 파란 얼굴을 확실히 봤다고 하더라고. 그날 이후로 나는 내 물건을 다 챙겨서 그 동방에는 다시는 들어가지 않았어.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해줄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이 이 동방에서 그때 파란 얼굴을 봤을 때 정신을 차렸어야 됐는데 또 안전불감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겠지라고 했나봐. 계속 동방을 사용하면서 또 이상한 경험을 느꼈죠. 거기서 과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캐비닛 쪽에서 탁 뭔가가 문을 열고 나오려는 것처럼 그러다가 내가 작업하고 있던 노트북 화면이 검게 변하자 비쳤던 거죠. 내 등 뒤에 그 캐비닛 두 번째 함에서 무언가가 파란색 얼굴이 쓱 기울어져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 근데 다행히 이 파란색 얼굴과 눈이 마주치지 않았어요. 이 파란색 얼굴은 자기 형체가 노트북 화면에 비치는 걸 몰랐던 거야. 그래서 얘가 언제 뒤돌아보나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혹시나 사연의 주인공이 놀라서 뒤를 돌아봤다면
그리고 그 순간 선배가 동아리방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 파란색 얼굴은 덮쳐왔겠죠. 지금 보니까 정체를 알 수 없는 파란색 얼굴은 두 번째 캐비닛 안에 있었나 봐. 계속 거기서 소리가 들리고, 첫 번째 캐비닛엔 막 여러 가지 잡동사니가 들어있었고, 두 번째 캐비닛에도 뭐 잡동사니가 들어있었고, 세 번째 캐비닛은 뒤로 돌려져 있었대요. 낡고 막. 그래서 하여튼 이 두 번째 서랍 속에 있던 파란색 얼굴을 마주하게 된 사연의 주인공이었고요. 다음 이야기는 다음 편에 계속 이어집니다. 파란 얼굴 궁금해요. 보고 싶다. 어떤 파랑일지도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사람 얼굴이 저렇게 파래도 돼? 할 정도로 파란 얼굴이었대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동아리방 3편. 이제 정말 대책이 필요했어. 솔직히 어렵게 따낸 동방이었고, 우리가 없애자고 얘기하면 오히려 학교 측에서 그 동방을 회수해버릴까봐 걱정이었거든. 그 당시에 그 건물은 사회복지학부 소속이었고, 우린 아무리 학생회에 건의해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었어. 총회에 얘기해봤자 헛소리 하지 말아라 라는 말밖에 못 들었고, 우린 결국 동방을 옮겨달라고 정식 요청을 했는데 학교 측 반응은 더 가관이었어. 그럴 공간도 없고 정불만이면 그냥 동방 자체를 회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충격이었지. 동아리 사람들 전부 모여서 그날 술자리에서 이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어. 나 같은 경우에는 그 동방 자체가 싫어졌기 때문에 폐쇄를 하자라는 쪽에 가까웠고, 선배들이랑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든 동방을 지키자고 강하게 주장했지. 나는 그걸 말없이 듣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더라고. 누가 무당을 부르자느니, 떡을 놓고 제사를 지내자느니 도대체가 현실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내가 중재에 나섰지. 문득 떠오른 게 있었거든.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기가 센 곳이나 잡기가 많은 공간엔 불경이나 주기도문 같은 걸 틀어놓는 게 좋다는 거야. 그게 생각이 나서 기독교 방송을 틀어보면 어때요? 라고 얘기를 했어. 당장 할 수 있고 실행도 쉽잖아. 다행히 다들 그거 괜찮다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해줬어.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문구점에서 중형 라디오 하나를 사와서 기독교 방송 106.9랑 93.9 채널을 하루 종일 틀어놓기로 했어. 결국 다시 동방에 들어가게 됐어. 그날은 동아리 선배들이랑 아침에 같이 들어갔는데 겉보기엔 평소랑 다른 게 없었어.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고 울적한 기분이 들더라고. 내가 그곳에서 느끼는 혼란과 불안 때문이었겠지. 우린 동방에 들어가자마자 빈 콘센트에 라디오 코드를 꽂았어. 전에 알아둔 기독교 채널 2개 106.9랑 93.9에 맞춰놓고 소리가 잘 나오는지 확인한 뒤 나는 바로 밖으로 나왔지. 그 두 채널은 우리가 다 같이 합의해서 정한 거였어. 기독교 방송이었고 일정 시간 간격마다 기도문을 낭독해주는 형식이라 잡기를 막기엔 딱이라고 생각했거든. 게다가 중간중간 최신 가요나 재밌는 방송도 틀어주니까 지루하지도 않았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 이후로 꽤 오랫동안 그 기독교 방송 덕분인지 이상한 얼굴도 기이한 형상도 없었어. 근데 문제가 또 터졌어.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어느 날 내 핸드폰으로 문자 하나가 왔거든. 그 당시엔 아직 카카오톡보다 문자가 더 익숙했던 시절이었으니까 문자를 딱 열어봤는데 내용은 이랬어. 누가 라디오 채널 돌려놨다. 우리는 분명히 서로 라디오에 손대지 않고 106.9랑 93.9만 틀어놓자고 합의를 했었잖아. 근데 요 며칠 사이 라디오 주파수가 계속 돌아가 있다는 거였지. 처음엔 그냥 누가 실수했겠지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 뭐 다른 방송 궁금해서 틀었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근데 그 생각은 내가 교양 수업 중간고사를 망치고 동방에 들어간 그날 완전히 바뀌었어. 땡땡관에 도착해서 잔뜩 착잡한 마음으로 지하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는데 동방 앞에서 우리 동아리 여자 부원 한 명이 막 안절부절 못하고 서 있는 거야. 문 앞에서 망설이기만 하고 얘가 들어가질 못하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고 물었어. 요즘 또 이상한 일이 생기고 있다는 거야.
속으로 욕이 나왔지만 그 앞에서 나까지 나도 무서워서 저기 못 들어가겠어 라고 할 수는 없잖아. 남자니까 괜히 허세라도 부려야겠더라고. 괜찮아, 내가 먼저 들어갈게, 너 뒤에 따라와.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동방 문을 열고 들어갔지. 그리고는 바로 튀어나왔어. 진짜로. 왜냐면 어두운 동방 안이 라디오 노이즈로 가득 차 있었거든. 밖에서 들을 때 그걸 눈치챘어야 됐는데 라디오는 완전히 엉뚱한 채널로 돌아가 있었고 그 특유의 치치치치 하는 소리만 동방 안 가득 울리고 있었어. 그 생각만 해도 정말 소름이 돋고 온몸 털이 막 쭈뼛쭈뼛 서. 나랑 그 여자애는 으악 소리를 지르면서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갔지. 그리고 강의 끝난 선배 한 명을 더 불러내서 다시 동방에 같이 들어갔어. 역시나 라디오는 아직도 엉뚱한 주파수에서 치치치치 노이즈 소리만 내고 있었고, 더 이상했던 건 라디오 다이얼이 우리가 정해준 그 주파수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돌아가 있는 거야. 아예 방송이 안 잡히는 곳까지 끝까지. 마치 일부러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해놓은 것처럼. 그 순간 진짜 왜 내가 이런 동아리에 들어왔을까 싶었고 속에서 막 울분이 치밀어 올랐지. 근데 같이 들어간 선배는 그냥 이거 누가 장난친 거 아니야? 이러는 거야. 와, 열이 너무 받는데 애써 참아 눌렀어. 나는 이제 더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다음 대책을 무조건 마련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했어. 나도 그땐 어려서 충격도 컸고 솔직히 이젠 이런 일 더는 겪고 싶지 않았거든. 다행히 대부분의 동아리 부원들도 나와 같은 생각이었고 이번엔 우리가 좀 더 머리를 썼지. 우리가 세운 3가지 대책은 이랬어. 첫 번째, 라디오 주파수 버튼을 아예 뽑아버리자. 누구도 쉽게 주파수를 바꾸지 못하게 말이야. 누가 손댔는지 확인하려고. 두 번째, 12시간짜리 녹음 테이프를 라디오에 삽입해서 녹음해보자. 세 번째, 높은 자리에 올려두자. 단 캐비닛 위는 제외하고. 이렇게 라디오를 개조하고 배치해뒀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 다 같이 동방문을 열고 라디오 상태를 확인했는데 기적처럼 라디오는 여전히 기독교 방송을 잘 틀고 있었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우리는 몇 날 며칠 또 그렇게 조용한 동방을 지켜낼 수가 있었지. 무서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 다음 편에 이어서 해줄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귀신의 모습이 딱 똑바로 나온 적은 없지만 되게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 귀신에 대항하기 위해서 종교 방송을 틀어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라디오를 배치해뒀는데 그렇게 며칠간은 괜찮았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그 주파수를 맞추는 다이얼을 누군가가 끝까지 돌려놓는 거예요. 마치 이 종교 방송을 듣기 싫어하는 누군가가 돌려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서로 이걸 만지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계속 끝까지 돌아가 있는 거야. 이 동아리방에 딱 들어간 순간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노이즈 소리 있죠. 끝까지 돌렸을 때 아무 방송이 안 나올 때 막 하는 소리 나오잖아요. 그 소리가 크게 동아리방을 메꾸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높은 확률로 사람이 건드린 건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사람이 건드렸어도 그 동아리 사람들은 아니고 다른 동아리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었겠죠? 동아리가 꼴배기 싫어서 폐지하려고 했었나? 만약에 다른 사람이 했더라면. 아무튼 사연의 주인공과 동아리 사람들은 이걸 동아리방을 지켜내고자 계속 고군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고요. 다음 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동아리방 4편. 동방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 썩었는지 몰라. 동방일 때문에 나는 겨우 몇 주 사이에 10kg 정도 빠졌어. 볼이 홀쭉해져서 날 보는 사람마다 너 어디 아파? 이런 소리를 했고, 동방에서 봤던 그 파란 얼굴이 가끔 꿈에 보이는 날이면 그날 잠은 다 잤다고 보면 돼. 잠을 설치고 날밤을 새우기도 하고 언제나 고달프던 나한테 어느 날 정말 뜬금없이 여자친구가 생겼어. 근데 그 행복과 여유를 만끽하는 시간도 얼마 가지 못해서 또다시 다른 사고가 터졌어.
지난번 동방 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 안절부절 못하던 여자애한테 전화가 온 거야. 몹시 떨리는 목소리로 울음 섞인 말을 막 아무렇게나 내뱉고 있었어. 지금 기억나는 말들은 대충 이래. 봤어. 그 파란 머리를 봤어. 그게 막 흔들어. 나 봤어.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함을 지르더니 빨리 와줘. 소리를 치다가 전화를 끊어버린 거야. 나는 첫 강의 후 점심이나 먹으러 가려던 참이었는데 그 전화 때문에 식욕이 확 날아가 버렸어. 나는 언제부턴가 그 학교에 올 때마다 할머니께서 주신 은 십자가 목걸이를 꼭 차고 다녔어. 그 정도로 무서웠고 그곳은 정말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싫었거든. 그 동방에 들어서자마자 그 여자의 울음소리가 소름 끼치도록 막 울려 퍼졌어. 다들 둘러앉아서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막 토닥거리고 있었는데 여자애는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닌 듯 했지. 늦게 온 내가 들은 바로는 여자애의 이야기가 이랬어. 자기 말로는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 과목에 맞는 서적을 챙기러 그 동방 문을 열었는데 아직 이른 시간이어서 좀 어두컴컴했던 동방에 파란색 무언가가 보였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동방에 울려 퍼져야 할 라디오 소리가 꺼져 있었고 그 파란 무엇인가는 자기가 문을 열었는지 말았는지 관심도 안 두고 미친 듯이 그 얼굴을 막 좌우 앞으로 막 흔들어대면서 끄덕끄덕. 즉 그 파란 머리가 동방에서 미친 듯이 머리를 흔들며 춤을 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얘기였어.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라디오를 바닥에서 봤는데 동방 바닥에 내팽개쳐져 있던 라디오가 반으로 쩍 갈라져서 망가져 있는 거야. 무슨 생각이었는진 모르겠지만 나는 라디오 안에 있던 녹음 테이프를 꺼내서 바로 챙겼어. 그리고 다들 이 자리를 벗어나자고 말하면서 진짜 황급히 그 동방을 빠져나왔어. 그리고 근처 완구점에서 9,900원짜리 녹음기를 사서 바로 그 테이프를 틀어봤는데 처음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 정말 아무 소리도. 테이프가 너무 길어서 초반부에 무슨 소리가 날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녹음기를 빨리 감기로 계속 넘겼어. 무슨 소리가 나올 때까지. 계속 빨리 감기를 하던 중에 녹음기에서 테이프가 치치치 늘어지는 소리가 났고 다시 조금 되감기를 하고 틀었을 때 드디어 무슨 소리가 들렸어. 근데 다들 그 소리를 듣고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 동방문을 열고 누가 들어오는 소리도 아니었고 라디오에 누가 손을 대는 소리도 아니었어. 그저 큰 소리가 날 뿐이었지. 하지만 나는 그 소리가 뭔지 단박에 알아차려 버렸어. 그 소리 똥, 탁, 타닥, 탁. 기억해? 내가 몇 주 전에 들었던 그 소리였어. 팔에 소름이 돋고 등 뒤로 오싹함이 밀려오는데 나는 그 소리를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목 뒤에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게 느껴졌어. 내 말에 다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개소리다, 믿기 싫다, 믿을 수 없다 등등 막 떠들어댔지만 사실 나랑 같이 그날 그 얼굴을 봤던 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다들 믿고 수긍할 수밖에 없었지.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긴 침묵에 빠졌어. 그런데 그때 우리가 모인 장소로 한 선배가 부스스 떨며 도착했어. 강의가 늦게 끝나서 제일 마지막에 합류한 누님이었는데 누님은 품에 이상한 상자를 하나 안고 있었어. 우리는 다들 말을 잃고 서로 대면대면하게 있었는데 그 선배는 싱글싱글 웃으면서 말했어. 자신이 선물로 받은 게 있다면서 보여주겠다. 그리고 상자 안을 슬쩍 보여줬어. 갈색 골판지 상자 안에는 강아지가 있었어. 검은 바탕에 흰 수염과 눈썹을 가진 아주 귀엽게 생긴 슈나우저였지. 그걸 보면서 여자 부원들이 갑자기 희죽거리며 웃기 시작했고 그놈의 파란 얼굴 때문에 적잖이 놀라 파랗게 질렸던 남자 부원들도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어. 작고 귀여운 강아지를 꺼내 보여주면서 그 선배는 무슨 구세주 같은 이야기를 했어. 슈나우저는 독일어로 입이라는 뜻을 나타낸대. 그 의미는
부정하고 나쁜 것, 해로운 것을 입으로 물어뜯어 죽인다는 말에서 비롯된 이름이라고 하더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누님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랐는데 그 강아지를 동방에서 몰래 키우자는 얘기였어. 그제야 나는 그 누님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알아차렸지. 진짜 놀라운 일이었어. 내가 지금 생각해도 그건 정말 신기한 일이야. 아침마다 선배가 동방에 강아지를 데려와서 같이 놀아주고 애가 어질러 놓은 동방을 치우고 똥도 치우고 하면서 동방 분위기가 전에 없던 만큼 밝고 화사해졌어. 그 이상했던 기분과 기묘했던 일들이 정말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게다가 이 강아지는 가끔 우리랑 놀다가 아주 가끔 허공을 보면서 막 찢어 죽일 듯이 찢어대는데 그때마다 소름이 쫙 끼쳤지만 다행히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어. 한 달 뒤 마리라는 이름의 강아지가 이제 딱 1살 배기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기분 좋아서 객검을 하나 사서 동방에 갔을 때였어. 마리는 동방에 혼자 있었는데 내가 동아리 친구들이랑 그곳에 갔을 때 마리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어. 솔직히 좀 무서웠지만 그 행동이 특이해서 관심이 갔지. 내가 전에 말했지. 우리 동방에는 캐비닛이 3개가 있어. 하나는 시집과 시 낭독 녹음 테이프, 활동 기록이 담긴 비문 캐비닛이고 또 하나는 잡동사니를 쌓아놓은 장난감 상자 같은 곳이야. 근데 마리는 그 다음 캐비넷, 망가지고 페인트가 벗겨져서 안 쓰는 그 뒤로 돌려놓았다는 그 3번째 캐비닛 앞에서 막 얘가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맡고 있었어. 행거에 숨어 있어서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행거를 치워놔도 마리는 계속 그 캐비닛 앞에서 킁킁대며 냄새를 맡고 이상하게 앞발로 캐비닛을 막 박박 끌고 있었지. 우리는 찜찜함을 느끼면서 그 마리가 하는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곧 남자애들이 힘을 합쳐서 그 뒤로 돌려진 3번째 캐비닛을 한번 돌려보기로 했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을 줄 알았던 그 캐비닛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야. 탕! 탕! 뭔가가 그 안에서 막 부딪히는 소리였지. 마침내 힘을 합쳐 캐비닛을 딱 돌려놨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막 조그맣게 들려오는 그 소리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순간 아비규환이 되었어. 마리는 우리의 그런 행동에 놀랐는지 막 지저대고 캐비닛 안에 마네킹이 들어있었어. 그 마네킹은 목이 없었고 아무래도 목만 빠져서 어디로 사라진 것 같았어. 그리고 마네킹은 전체적으로 파란 빛을 띠고 있었지. 난 그 마네킹 몸뚱어리를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아. 마치 막혔던 미로가 한순간에 확 풀리고 속에 쌓였던 앙금이 떠밀려 내려가면서 미스테리가 풀리는 그런 느낌이었어. 우리 동아리에 4학년 선배가 있었는데 이제 취업 준비, 졸업 준비에 바빠서 한 번도 동아리에 들르지 않았던 그 선배가 그 마네킹에 대해 이야기를 해줬어. 자기 신입생 때 이야기래. 그 당시 동아리 부장이 축제에 쓸만한 소품을 구했다면서 마네킹을 가져왔는데 이 원래는 하얀색이었고 축제에 쓰기 위해서 파란색으로 칠했다는 거야. 축제를 마치고 마네킹의 머리가 사라졌대. 다들 버린 줄 알았다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길 사실 그 마네킹 기분이 아주 나빴다. 파란 물감을 칠할 때 마네킹 머리가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마네킹 어디서 가져왔냐고 부장한테 물어봤더니 자기 원룸 앞 재활용장에 그냥 버려져 있었다고 하더라. 그런 말을 했지. 결국 우리는 그 마네킹을 그날 그냥 있는 대로 다 부셔버렸고 그 이후로 그 파란 헛것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나는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1년이 지난 지금도 동아리 활동을 완전히 끊고 아무런 관련도 없지만 그 이후로는 그곳에서 별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은 것 같아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동아리방의 마지막 이야기였는데요. 그 파란색 얼굴의 정체는 마네킹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얼굴 부분이 축제가 끝나고 사라졌는데 서로 막 누군가 버렸겠지 싶었는데 아무도 버린 사람은 없었고 그 머리가 저절로 사라진 거였죠. 그리고 그 머리가 지금 있는 부원들한테 슬금슬금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네킹한테 씌워져 있던 귀신이었을 확률이
없겠죠. 그리고 그 마네킹의 출처가 재활용장에 그냥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네킹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게 왜 재활용장에 버려져 있었을까? 그리고 또 신기한 이야기가 나왔죠. 슈나우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독일어로 입을 뜻한대요. 슈나우저가. 난 수염인 줄 알았는데 둘 다 맞나? 아무튼 부정한 것을 찢는다는 그런 슈나우저. 동방의 어떤 누님이 슈나우저를 데리고 와서 아무래도 계속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종교방송 이런 거 말고 슈나우저를 같이 키워보자 해서 키웠는데 걔가 그 누님의 생각과 맞아 떨어졌는지 그 이후부턴 헛것이 안 보였죠. 귀신이 안 보였고 슈나우저가 가끔 이따금씩 허공에 대고 막 짖고 어느 날은 그 세 번째 캐비닛에 계속 막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맡길래 까봤더니 정말 파란색 몸뚱아리가 나왔죠. 그 몸뚱아리는 사람의 시체는 아니었고 마네킹이었지만 어쨌든 그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 마네킹을 산산이 부셔버린 뒤로는 더 이상 그 동방에서 이상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도 나오죠. 어쨌든 모든 괴담은 비슷해. 낯선 거 주워오면 안 돼. 물건에 무언가가 사연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특히나 마네킹 같은 경우는 인간의 외형을 닮았기 때문에 귀신들이 빙의하기, 그러니까 물건에 씌이기 좋다는 형태인 거죠. 거울, 오래된 가구, 의자, 장롱, 마네킹 이런 거 절대로 밖에서 주워오면 안 되니까 여러분도 주의하세요. 동물 진짜 영물이죠. 근데 요즘에 맞다. 제가 SNS에 못 들어가겠어요.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 최근에 그거 있었잖아. 강아지 개조한 비비탄 총으로 남자 3명이 돌아가면서 쏴가지고 죽였잖아요. 강아지를. 아 너무 끔찍해. 그리고 막 그 이야기를 계속 보다 보니까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진돗개인데 이 내 발목을 잘라버린 거야. 사람이. 또 살고자 막 기어온 거야. 그러니까 근데 더 열받는 건 뭔지 아세요? 그 SNS의 글 밑에 답글 막 이렇게 댓글 쓰여있잖아. 거기에 뭐라고 쓰여있냐면은 어떤 진짜 나 어이가 없는데 걔는 사람이랑 달라요. 걔는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 지랄을 하는 거야. 누가? 와 그걸 보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데 차마 논란이 될까봐 내 거기다 답글은 못 달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꼭 그런 사람 있죠.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야. 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정상인을 못 봤어. 굉장히 이기적이고 돌아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미친놈들도 많고 그거를 옹호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개가 시끄러우니까 죽일 수 있잖아요. 이런 데니까 너무 열이 뻗쳐가지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는 진짜 없겠죠. 있으면 진짜 안 돼요. 그쵸, 물음표 뜨는 말이죠. 근데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너무 웃기는 거야. 그리고 꼭 그런 사람들은 강아지라고 표현 안 하고 개라고 표현해. 개는 영혼이 없대. 그걸 왜 지가 단정지어? 지가 어떻게 알아? 뭐라 그러지? 성경에 써 있었대. 걔는 영혼이 없다고. 근데 그 사람 밑에 어떤 사람이 열불나가지고 댓글을 썼더라고. 아니 성경에서도 동물한테도 다 영혼이 있다고 쓰여 있다고. 그러니까 아주 짧은 지식으로 자기의 신념이 가득한 사람은 위험하다는 거죠. 개그맨 이경규가 말했죠. 무식한 개가 신념을 가지면 위험하다. 그런 것처럼 너무 열불나서 요즘에 이 사람이 제일 잔인하고 정말 무서운 건 웃고 떠들던 어떤 지인이 속으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아니 자기가 어떻게 알아 동물의 영혼이 없는 거를. 그걸 막 확신하면서 말하면서 마치 죽여도 된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예전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개그맨 지상렬 자기가 개고기를 안 먹게 된 이유에 대해서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설명해보면 그거야. 그 솥 있잖아요. 펄펄 끓는 솥에다가 얘를 그냥 집어넣은 거야. 근데 뚜껑이 열리고 얘가 온몸에 화상 거의 막 녹아내리면서 애가 나와가지고 그 자기를 가마솥에 넣은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웃으면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대. 그런 애를, 그러니까 그 이후로 자기는 개고기를 못 먹는다 라고 하더라고요. 난 진짜 너무 끔찍해가지고. 영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동물학대를 하는 그 자체가 문제인데 뭔 영혼 타령이야. 그쵸, 그게 완전 관통하는 말이죠. 그걸 다 떠나서 있든 없든 학대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그런 개 쌍놈 새끼들은 너무 속상하고 슬펐어요. 그거 보다가 울었잖아요. 저도요. 한참 동안 멍해지더라고. 아무튼 요즘에 그런 사건 사고가 있었고 너무 끔찍해서 SNS를 못 들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였고요. 무서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좀 분위기 환기하고자 다음 이야기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친구에게 있었던 일.
이건 얼마 전에 내 친구를 만나서 들은 얘기야. 들은 지가 좀 돼서 사실 좀 가물가물하긴 해. 하지만 그 친구는 거짓말을 할 그런 애도 아니고 그런 심성의 애도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혹시 말 중에 어딘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내 탓이지 절대 그 친구의 잘못은 아니야. 내가 아직 대학에 다닐 때였어. 어느 날 친구한테 다급하게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그 막 궁금한 이야기 그런 프로그램에서 작가한테 자꾸 연락이 온다는 거야. 아마도 그 친구에게 있었던 일 때문에 취재를 하고 싶어 했던 거 같더라고. 근데 내 친구는 그 일을 잊고 싶어 했거든.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했는데 정이 많은 애라 그런지 딱 잘라서 연락을 끊지는 못했나 봐. 그래서 나한테 대신 좀 전화를 해서 거절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였지. 그래서 내가 대신 전화를 했지. 지금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제발 더 이상 취재 관련해서 연락하지 말아 달라. 괴롭히지 말아 달라. 이런 식으로 반쯤 협박처럼 얘기를 했었어. 내가. 그 일이 뭐였냐고? 내 친구한테는 오랫동안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어. 근데 그 남친네 부모님은 이미 이혼을 하신 상태였지. 그 아버지가 음주에 폭행도 좀 있었고 그래서 남편을 떠난 거였대. 그래서 남자친구 누나 그리고 어머니 이렇게 세 가족이 같이 살고 있었대. 근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갑자기 그 집으로 찾아온 거야. 술이 완전 만취가 돼서. 당연히 어머니는 나가라고 했고 서로 언성을 막 높이다가 결국 그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했어. 죽인 거지. 남자친구는 그거를 막다가 다리를 크게 다쳤고 아버지는 바로 경찰서에 잡혀가서 지금도 교도소에 계셔. 그 일이 있고 나서 남자친구가 다리를 다쳤다고 했잖아. 입원하고 있을 때 옷가지나 이것저것 가지러 집에 갔다고 했는데 그 정리가 안 된 집 풍경이 너무 무서웠다고 내 친구가 그러더라. 아무튼 그 작가는 그 사건 때문에 연락을 했던 거고 실제로 그 사건이 언론에 한번 기사로 나간 적이 있었대. 제목이 뭐였더라? 그 황혼의 가정 파괴? 뭐 그런 느낌이었나? 근데 기사 내용이 오보였어. 마치 어머니가 남편한테 월급을 막 요구해서 다툼이 벌어진 것처럼 나왔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었거든. 내 친구가 황당해하면서 웃더라고. 아무튼 그 일이 있고 시간이 좀 흘렀어. 사건도 마무리됐고 어머니 장례도 잘 치렀지. 내 친구랑 남자친구는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 특성상 주말에도 쉴 수가 없고 휴일도 잘 못 맞춰 서로. 그런데 어쩌다 보니 둘 다 같은 날 휴일이 생긴 거야. 그래서 둘이서 오랜만에 놀러 가기로 했대. 내 기억엔 여름이었던 것 같아. 계곡이었나? 펜션이었나? 친구네 동네에서 렌트카를 빌리려고 들렀는데 남자친구가 차를 렌트하고 막 거길 빠져나오려는 순간 갑자기 뿡! 사고가 났어. 신호를 완전히 무시한 택시가 친구네 차 옆을 그대로 빵! 들이박은 거야. 누가 봐도 택시기사 과실이었대. 다행히 친구랑 남자친구는 크게 다친 데는 없었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다리가 팍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았다고 하더라고. 그만큼 놀랐던 거지. 경찰에 신고하고 이것저것 처리하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택시는 사고 당시 손님까지 태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진짜 이상했던 건 그 택시 기사가 사고가 나자마자 차에서 딱 내리더니 바로 땅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박더래. 그리고 계속 이러는 거야. 죄송합니다. 무조건 제 잘못입니다. 전적으로 제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이상했던 게 뭐 당연히 본인 과실이니까 사과하는 건 이해하지. 근데 정말 오바스럽게 울먹이면서 고개를 땅에 박고 막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둘이서 일으켜 세워드렸대. 그랬더니 기사님이 말을 했대. 나 빨간불이라 멈춰 있었어요. 근데 진짜 갑자기 제 의지와는 다르게 제가 엑셀을 밟았어요. 정말 저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몸이 막 멋대로 움직였어요. 저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진짜 죄송합니다. 제 탓입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뒤에 타고 있던 승객도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고 승객도 그런 식으로 증언했대.
갑자기 멈춰있던 차가 서서히 앞으로 움직이더니 갑자기 친구네 차를 덩 들이받았다고. 그때 택시기사가 이러더니 브레이크도 못 밟고 쿵 부딪혔다는 거지. 급발진도 아니고 그냥 느릿하게 앞으로 간 건데 기사님 말로는 몸이 멋대로 움직였다는 거야. 뭐 보험철인지 뭔지 그렇게 마무리는 지어졌고 여행은 다행히 무산됐지. 기분이 너무 찜찜해서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왔대. 그리고 남자친구가 따로 살고 있는 원룸에서 그냥 맥주나 한잔 하기로 했나봐. 친구가 맥주를 사와서 들어갔는데 남자친구가 TV 앞에서 멍하게 서 있더래. 자기 왜 그래? 라고 하니까 마침 그때 TV에서 뉴스를 해주고 있었는데 그 뉴스에서 나온 내용이 뭐였냐면 친구네가 그날 가려고 했던 펜션 부근에서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산사태가 났다는 거야. 산이 무너져서 그 지역 전체가 물에 잠기고 인명피해가 어마어마했대. 정확한 건 나도 기억이 흐릿한데 확실한 건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그 지역이 엄청 크게 피해를 입었다는 거야. 그 뉴스를 본 남자친구랑 친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고 했어. 그리고 남자친구가 입을 떼면서 이렇게 말했대. 엄마. 아직도 그 순간에 남자친구가 왜 어머니를 불렀는지 친구도 정확히는 모른다고 했어.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 사고가 어머니 덕분에 막힌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았대. 우리를 그쪽으로 보내지 않기 위해, 그 펜션으로 보내지 않기 위해 가벼운 접촉사고를 나게 해서 우리를 멈추게 한 거라고. 어머니가 우리를 지켜주신 거라고 말이야. 물론 그건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정말 하필 그날 딱 그 시간에 그렇게 된 거잖아. 신기하지 않아? 얘기를 다 마친 친구의 표정은 정말 우울했어. 나는 그냥 그 어머니의 명복을 비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고 그 이야기가 마음에 오래 남더라고.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좀 짠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남자친구네 가정이 좀 안 좋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술 좋아하시고 술이 막 떡이 돼서 들어오면은 폭행하고 어머니 때리고 그러던 중에 이혼을 했고 따로 살았는데 이 아버지가 앙심을 품었는지 술이 또 이빠이 돼가지고 엄마를 찾아왔어요. 엄마를 막 폭행하기 시작했는데 남자친구가 말린 거야. 그러다가 자기도 크게 다리에 상처가 났고, 상처가 아니고 크게 다쳤고 상처도 났겠지만 결국 이 아버지는 술이 취해가지고 어머니를 죽인 거예요. 그게 뉴스에도 나왔대.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이 남자친구와 이 친구가 어디 펜션에 놀러 가기로 한 날 사고가 났고 택시기사가 이상한 행동을 했죠. 내려서 죄송합니다 땅에 머리를 박으면서 들어보니까 자기 몸의 의지가 아닌 말도 안 되게 몸이 저절로 엑셀을 밟았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뒤에 있던 승객도 그렇게 증언을 했고 그냥 펜션 가지 말고 집에서 맥주나 먹자 하고 돌아와서 맥주를 먹는데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란 거죠. 그 펜션에 진짜 산사태가 일어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거야. 즉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자친구와 친구를 구해주고자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킨 거다라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타이밍에 이 우연이 몇 번 겹친 게 정말 우연이었을까? 하여튼 저는 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이 아들을 지켜주고자, 이 아들의 커플을 지켜주고자 그렇게 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늘이 도왔네요. 어머니가 도왔네요. 살면서 많이 느껴요. 돌아가신 엄마가 지켜주시는구나 하고요. 저는 정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연 되게 짠한 사연이었고요. 어머니가 좋은 곳에 가셨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외삼촌의 꿈. 우리 외삼촌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이주하신 분이셔. 열렬한 기독교 신자이시지만 당시에는 과학적으로 정말 영혼이라는 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회의도 많이 느끼셨다고 해.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는 영혼의 존재를 확실히 믿게 되셨대. 어느 날 외삼촌이 전에 아주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창백한 얼굴로 자신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꿈을 꾸셨대. 말을 걸어도 아무 대답 없이 그냥 쳐다보기만 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해. 그 상태에서 잠에서 깼다고 한 거지.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뭔가 불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곧바로 그 친구 집에 전화를 거셨대.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는 벌써 5일째 행방불명 상태였고 이미 경찰이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던 상황이었대. 근데 외삼촌은 왠지 모르게 자기가 직접 그 친구를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고 하셨어. 그래서 그 친구가 일하던 종합병원으로 찾아가셨대. 그 친구는 의사였거든. 하지만 병원에 도착해서 이리저리 찾아봤지만 헛수고였고 괜히 왔나 싶어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었대. 머리로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발길이 이끄는 대로 걷다 보니까 병원 지하로 내려가게 되셨다고 해. 외삼촌이 말씀하시길 그 병원은 예전에도 종종 치료를 받으러 간 적이 있었지만 그 지하 공간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곳이었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는 약품을 보관하는 창고였다고 하더라고. 근데 정말 신기했던 게 마치 누군가가 길 안내해주는 것처럼 전혀 망설임 없이 걸어서 처음 보는 문을 열었는데 거기에 그 친구가 푸른빛으로 얼굴이 변색된 채 누워 있었다는 거야.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외삼촌은 말을 잃고 조용히 그 자리를 나와서 누군가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병원 내부를 헤매기 시작하셨대. 찾으러 들어갈 때는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막상 나오려고 하니까 길을 못 찾겠는 거야. 30분이 넘게 걸리셨다고 하셨어. 더 기이했던 건 병원 직원들도 그 시신을 찾지 못했었는데 외삼촌이 처음 가보는 약품 창고에서 그 시신을 발견한 거였거든. 그게 너무 이상해서 외삼촌도 경찰한테 조사를 받았다고 해. 하지만 병원 출입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최근 몇 달간 병원에 방문한 기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엔 무혐의로 사건이 정리가 된 거였지. 시신에서는 약품이 발견되지 않아서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었지만 체내에 남지 않은 약품을 통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게 아닐까 하고 추정됐다고 해. 주변에서도 그런 약품을 사용해서 흔적이 남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살자의 한 방법으로. 외삼촌 생각에는 아마 이 친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 아무도 자기 시신을 찾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시신이 썩어가는 게 너무 싫었던 거지. 그래서 그 시신이 계속 부패하고 썩어갈까봐 자신한테, 그러니까 외삼촌한테 마지막 부탁을 하러 꿈에 찾아온 게 아닐까 싶으셨대. 그 친구는 원래 사람을 많이 사귀는 성격도 아니었고 미국에 딱히 연고가 있는 친척도 없었고 자녀들도 이미 다 장성해서 따로 살고 있었거든. 그래서 결국 외삼촌이 그분의 장례를 주관하셨다고 해. 이 계기로 삼촌은 영혼의 세계를 믿게 되었지.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참 안타깝지만 어쨌든 그 친구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거잖아요.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거는 되게 큰 죄라고 하네요. 이게 사후세계에서도. 그래서 웬만하면 절대로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짓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은 그 순간 무한 루프에 갇힌대. 영원히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지. 예를 들면 누가 목을 매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 그러면은 목을 매는 걸 준비해서 목을 거는 것까지 그 무한 루프를 계속,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다는 것도 인지 못하고 계속 그 고통을 반복하고. 그래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이 사연에서는 자기의 시신이 그렇게 부패될까봐 스스로 생을 마감했지만 자기 시체가 막 부패되는 건 보기 싫잖아. 그래서 연고가 없던 터라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던 거야. 그래서 이 삼촌, 사연의 주인공 외삼촌의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죠. 시신을 찾았다는.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데 어떤 귀신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기로는 한강에 그렇게 많대, 귀신이. 그 다리에서 막 떨어진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 귀신이 그 한강 다리에서 뛰었다가 다시 올라가서 뛰었다가 이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귀신 보는 사람이 무한 루프에 갇혀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었. 그런 것처럼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 벗어날 수 없는 그 무한 궤도에 갇힌 거,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죽을 용기로 뭐라도 다른 걸 해보자고요. 물론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다 헤아리진 못하겠지만
어쨌든 사는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처음 오시는 분들은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을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처럼 오컬트 좋아하시는 분들, 괴담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할 웹툰이 하나 있습니다. 새로 나온 웹툰인 것 같은데 무속인의 이야기예요. 자, 제목이 뭐냐면 당골이라는 웹툰입니다. 당골 지금 10화까지 나왔는데 진짜 재밌어요. 오컬트 좋아하시면은 요거 꼭 보세요. 한국 무당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모 할머니 또 만신이셨는데 그래요? 엄청 대단하신 분이셨는데? 만신은 깃발색이 달라요. 모시고 있는 신에 따라서 깃발도 다 다르구나. 우리나라에서는 만신연합회라는 것도 있어요. 아예 몰랐네. 두필님 생년월일 여쭤봐도 되나요? 알려드릴까요? 2월 13일입니다. 맞아요, 발렌타인 이브. 감사합니다. 내년 생일 꼭 챙겨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봐주시는 것만 해도. 두필님 진짜 세다. 어떤 게요? 제 사주 뭔가 센가요?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돼지띠랑 용띠가 상극이라고 하더라고. 그런 띠별로 막 그런 거가 용띠 굽히질 않아. 맞아요. 좀 제가 고집이 있어가지고 막 쓸데없는 고집은 부리지 않는데 제가 딱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는 내가 목이 꺾여도 아닌 거야. 근데 쓸데없이 부리진 않아요. 진해 원진이라 그래요. 그게 무슨 사주 그건가 봐요. 신기하다. 여러분도 잘 기억하고 계세요? 무당 점집에 갔을 때 깃발이 꽂혀 있을 때 빨간 깃발이 위에 있으면 거기는 굿을 메인으로 하는 곳이고 하얀 깃발이 위에 있으면 점을 메인으로 봐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용띠 고집 장난 아니죠. 겉보기에는 유순해 보이셨는데 어마어마하게 강직하시네요. 그런가? 손가락이 뭐야? 사이드봅? 또 다른 찌찌. 그것이 곽부필이다. 또 제가 알고 있는 또 무서운 이야기 뭐가 있을까? 익명님 어서오세요. 와, 처음 발견한 채널인데 딕션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구독합니다. 라방 하셔서 반가워서 들어왔어요. 저도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재밌는 거 영상 이야기 많이 들려드릴게요. 두필님 영화를 좋아하시는군요. 시우투마로님, 제가 영화과이기도 하고 영화 연기 전공이기도 하고 영화광이어서 혼자 영화를 800편 이상을 봤어요. 극장 가서. 진짜 농담 아니고. 그러니까 CGV에서만 400편을 봤어, 혼자. 그런 미친놈입니다. 하루에 영화를 3편 막 2편 이렇게 봤었어. 두필님 작년부터 대운이 바뀌셔서 새로운 일을 하셨겠네요. 유튜브가 작년부터였나? 내년에 훨씬 잘 되실 겁니다. 내년이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제가 하던 일이 좀 작년부터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 기분도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분이 너무 좋다. 영화과이시구나. 인생 영화 이런 질문 너무 식상할까요? 장르나 취향이나요? 제 인생 영화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혹시 미스트라는 영화 아시나요? 이게 미스트라는 영화를 한 번 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딴 영화가 왜 인생 영화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한 5번, 7번을 봤을 때는 그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 영화처럼 메시지를 내 그 머릿속과 마음속에 팍 박아넣은 그런 영화가 없어요. 굉장히 심플하고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안 좋은 예시로서 나타냈기 때문에 그게 불쾌할 수도 있어, 볼 때. 하지만 그거를 곱씹으면서 보니까 너무 그게 단순하고 강렬하고 내 가슴속에 박히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가장 인상 깊은 영화,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미스트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좋아하는 장르는 스릴러, 그리고 약간 판타지가 가미된 게 좋아요. 저는 히어로물도 좋아하고, 그리고 멜로 영화는 잘 안 보게 돼요. 그리고 영화에 동물이 나오면 무조건 울어요. 너무 슬퍼. 사람이 죽는 건 하나도 안 슬퍼. 근데 동물이 나오는 건 너무 슬퍼. 어느 정도 제 취향이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옛날에 유승호 주연, 김하늘 주연 나왔던 영화가 있어요. 김하늘이 아마 시각장애인이어가지고 안내견이랑 다니는데 그게 장르가 스릴러였단 말이야. 범인이 강아지를 죽이는데 오열을 했습니다. 오열을. 미스트 유명하죠. 저도 그 영화 메시지 좋았어요. 정신적 긴장감도 엄청났고요. 인물들이 살아있는 느낌이랄까요? 최근 영화들보단 예전 영화들의 템포와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븐이란 영화도 좋아합니다. 브래드 피트 주연의 명작이니까 한번 보세요. 맞아, 블라인드. 맞아요, 블라인드.
달마도 집에 걸어놓으면 귀신 퇴치는 될까요? 이 이야기도 제가 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이게 어떤 달마도인지에 따라서 또 다르다고 하네요. 이게 모든 물건이 다 그렇겠지? 그러니까 출처를 알 수 없는 달마도를 그냥 걸어두면 안 좋고, 출처가 확실하고 괜찮은 사람이 그린 달마도는 효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나도 세븐 좋아해요. 저 진짜 세븐 진짜 좋아요. 참고로 브래드 피트 나온 영화는 다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에 28년 후 그 주연 배우 있죠? 되게 잘생긴 배우 있어요. 진짜 야 내가 외국인 백인으로 태어나면 이런 얼굴이 되고 싶다 하는 배우가 있어요. 에런 존슨, 맞아. 마블 거기에 퀵실버로 나왔죠. 에런 존슨, 완다 동생. 아무튼 그 사람만 나오면 영화가 재미가 없어. 그리고 국내에 개봉하지 못한 히어로 영화가 있습니다. 더 크레이븐이라고 스파이더맨의 숙적이에요. 근데 국내 개봉이 안 됐어. 너무 더럽게 재미가 없어서. 그 영화의 주인공이 에런 존슨이었죠. 근데 이 에런 존슨이 이번에 28년 후 주인공이라는 거야. 그걸 딱 듣고 불안감이 있었어요. 설마. 근데 IP가 워낙 좋잖아. 28일 후 28주 후속작인데 재미없을 수가 있을까? 근데 평가가 이 호불호의 영역을 넘어서 더럽게 재미가 없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물론 저는 보긴 하겠죠. 영화가 광이니까. 너무 실망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속상해요 지금. 그냥도 아니고 더럽게 재미없다. 진짜 그래요. 이게 뭐야? 막 이랬대요.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을 쫓으러 가려고 관객들이 좀비가 되어서 뛰어가는 영화라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듣고 저는 무너졌습니다. 저 라이언킹 보면서 울었고요. 심지어 겨울왕국 혼영으로 갔어요. 집 앞에 CGV가 있어서 겨울왕국 혼영으로 보고 가서, 아마 조조였을 거야. 울었어요. 엘사가 너무 딱해서. 걔가 뭔가 쫓겨나는 듯이 막 노래 부르면서 얼음 쏴대면서 도망치잖아 혼자서. 그때 너무 제 심정이 어떨까 이러면서 막 울은 거야 내가. 2편은 좀 재미가 없었고 1편에서 울었습니다. 요즘에 바빠가지고 댓글을 못 달았는데 몰아서 한번 남길 겁니다. 저는 단 하나의 댓글도 답글을 안 단 게 없을 정도로 다 봅니다. 그래서 소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댓글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궁금한 거나 아니면 느낀 점이나 아니면 뭐 나한테 고쳐줬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 그냥 댓글로 남겨주세요. 두필님 말할 때 왜 이렇게 말끝마다 쩝쩝대요? 뭐 먹으면서 얘기해요? 막 이런 것도 좋으니까 그런 것도 피드백을 남겨주시고요. 그냥 쓸데없는 말해도 돼요. 오늘 날씨 좋네요. 사이드붐님 이런 거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면 저랑 소통도 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채널을 만들어 가보자고요. 근데 그거는요, 악플이라는 거는 내가 그걸 보면서 이거 악플이구나 라고 느꼈을 때 악플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런 거는 관심이 있으니까 이건 고쳐줬으면 좋겠다 라고 싶어서 굳이 댓글을 남기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건 전 악플이라고 생각 안 해요. 오히려 고맙다고 생각하지.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그런 것들 지금 하나씩 고치면서 가고 있거든요. 피드백을 다 받아주신다니 4주 아니더라도 진짜 잘 되시겠네요. 아니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리고 저는 되게 부족한 사람이어서 남들보다 노력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주시는 이 그냥 우리 화면 속에서 볼 때는 외형적인 것만 일단 볼 수 있으니까 그래도 뭐 나쁘지 않게 생겼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쨌든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이거를 내가 빨리 깨달아서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옛날에 나한테 해주셨던 말을 그때 했어야 돼. 그때 노력해야 됐는데 그때 내가 노력을 안 한 만큼 지금 배로 해야 되니까 힘든 것 같긴 해요.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 안 자고 하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발끝을 쫓아가기 위해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게 봐주시고 또 응원을 많이 해주시니까 힘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자존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 집 반가. 하루에 대략 몇 시간 주무세요? 요즘에는 2-3시간 자고 있습니다. 잠을 많이 못 자서 지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지금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뭔가 안정화가 되면은 좀 잠을 늘려보려고요. 4시간은 자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은 방송 전에 낮잠 조금 잤어요. 잠깐 지쳐서 누웠는데 잠들었더라고. 사람이 아니네. 잠을 자고 싶긴 한데 또 이게 또 재밌는 거야. 또 편집하고 올리고 그런 게 또 재밌어가지고, 그리고 또 방송하고 여러분 만나고 제가 치유되니까. 오늘 무서운 얘기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흥미롭고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는 남자 곽두필의 시선의 곽두필이었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좋은 꿈 꾸시고요.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럼 슬슬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주님들, 왕자님들 잘 자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주무세요.